시스템 알림이 깜박인다. 이야기의 주인공 사르 아이나르트가 나타났다. 금발의 영웅은 그 도전을 완전한 무모함이라 부르며 지켜본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불타는 강렬함으로 미소 지으며 그것을 용기라고 부른다. 사르는 그를 물리치고 패왕의 길을 걷겠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은 시스템은 그가 엑스트라로 환생한 원작자임을 밝힌다. 그들의 존재만으로 땅이 부서지며 전투는 즉시 시작된다. 푸른 번개가 타오르는 주황색 오라와 부딪히며 그들의 검이 충돌한다. 그들의 충돌의 힘은 발밑의 땅을 갈라놓는다. 두 거대한 에너지가 충돌하며 황량한 풍경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작가는 폭발을 뚫고 뛰어올라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샤를 아이나르트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공격을 맞받아친다. 작가는 유성처럼 하강하며 불타는 검을 내리꽂는다. 그는 땅을 뒤흔드는 발구르기로 맹렬한 공격을 이어가지만 영웅은 너무 빨라 자네를 이용해 거리를 벌린다. 그는 이미 작가의 공격 패턴을 외웠다고 밝힌다. 비웃으며 사르는 엄청난 양의 번개를 검에 모은다. 우리의 주인공은 치명적인 실수를 깨닫는다. 자신의 공격이 예측 가능해졌다는 것을. 영웅은 순수한 하늘색 에너지에 파괴적인 파동을 내뿜는다. 그리고 그렇게 작가는 주인공 보정이라는 혹독한 교훈을 얻게 된다. 그는 땅에 처박히고 부서졌지만 아직 패배하지는 않았다. 상처투성이가 된 채 몸을 일으키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르는 그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마지막 일격을 위해 하강한다. 작가는 압도적인 하늘색 힘의 물결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끔찍한 깨달음이 떠오른다. 영웅의 검이 무자비한 푸른 빗줄기가 되어 허공을 가른다. 그것은 목표를 찾아 살과 뼈를 파괴적인 힘으로 찢어발긴다. 번개가 주입된 강철이 그를 찢어발기자 타는 듯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전투에 걸맞은 영웅의 정의로운 심판에 꿰뚫린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사르 아이나르트는 싸움이 끝났다고 선언한다. 마지막 무자비한 일격으로 사르 아이나르트는 전투를 끝낸다. 작가는 하늘색 에너지가 몸을 찢어발기는 동안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땅에 처박히며 거대한 균열을 남긴다. 그 충격은 황량한 불모지에 충격파를 보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새로운 힘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분하고 깊은 곳에서 사악한 붉은 오라가 격렬하게 터져나온다. 우리의 주인공은 잔해 속에 앉아있다. 몸은 부서졌지만 영혼은 꿈틀거린다. 상처로 뒤덮여 있지만 그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다. 그때 한쪽 눈이 번쩍 뜨이며 새롭고 무서운 빛으로 불타오른다. 그의 마음은 다른 삶, 다른 이름, 사토쇼다를 회상한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소설가, 기적적으로 400화짜리 히트 시리즈를 집필한 작가 사토쇼다로 기억한다. 그는 패왕의 영웅 서사시의 자랑스러운 작가였고 그의 창작물은 곧게임으로 각색될 예정이었다. 모든 잠 못 이루는 밤과 끝없는 고군분투가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앞에 놓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뿐이었다. 흔들림 없는 손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새겨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는 찬란한 미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지만 세상은 가혹한 편집자였다. 다음 순간 그는 영문도 모른 채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단 하나의 절박한 질문이었다. 왜? 그는 고층 빌딩에서 추락하며 목이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던 것을 기억한다. 아래 세상이 어지러운 빛의 흐름 속에서 그를 맞으러 달려왔지만 기억은 바뀐다. 그는 옥상에서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를 올려다보고 있다. 날렵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를 내려다보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을 건넸다. 오싹한 미소를 지으며 그 낯선 남자는 이 모든 것이 사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토는 목숨을 구걸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남자가 위험하다고 비명을 질렀다. 남자는 그저 낄낄거리며 사토의 공황 상태의 생각을 그대로 되짚었다. 혼란의 물결이 그를 덮쳤다. 그는 실제로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낯선 남자의 얼굴이 끔찍한 모습으로 일그러지며 그가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토는 첫 번째 죽음을 향해 추락했다. 낯선 남자의 발이 차갑고 의도적인 힘으로 내려온다. 그것은 사토의 손가락을 으스러뜨려 난간을 필사적으로 잡고 있던 손을 놓게 했다. 그는 순전한 잔인함에 대한 고통과 불신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그의 소나기는 미끄러지고 꺾이지 않는 압력에 맞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끝이라는 것을 깨닫자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의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헛된 노력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후회는 자신의 이야기를 미완성으로 남겨두는 것이었다. 절망의 심연에서 단 하나의 불타는 욕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의 손은 항복이 아닌 마지막 저항의 행위로 꽉 쥐어진다. 추락하면서 두려움은 사납고 모든 것을 삼키는 살고자 하는 의지로 바뀐다. 그의 눈은 분노의 불꽃을 반영하며 새로운 보라색 강렬함으로 불타오른다.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몸에서 터져나오자 그는 머리를 감싸진다. 땅은 그의 격렬한 각성을 담지 못하고 바깥으로 폭발한다. 순수한 파괴의 기둥이 핏빛 하늘로 솟아오른다. 지옥 불이 확장되어 온 세상을 지옥의 모습으로 바꿔놓는다. 그는 공허 속에서 방금 자신이 일으킨 파괴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장면은 바로 그 불길에 휩싸인 도시로 바뀌고 옥상의 남자가 다시 한번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 낯선 남자는 사토가 광전사의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낯선 남자의 손에 목이 졸려 꼼짝 못하게 된다. 낯선 남자는 사토가 발산한 힘에 감탄하며 거의 황홀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이 새로운 힘이 사토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 바로 사토 자신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의 삶을 선사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작별 인사와 함께 낯선 남자는 그를 그냥 놓아준다. 두 번째로 사토 쇼다는 불확실한 운명을 향해 추락한다. 어둠 속에서 그의 옛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는 땅에 처박히고 그 충격은 존재로의 잔혹한 재진입이었다. 그는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죽음과 환생의 안개가 마음에서 걷힌다. 하지만 그가 깨어난 세상은 그가 떠나온 세상이 아니었다. 시스템 창이 그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준다. 그는 자신의 소설 속으로 이 세계 전이 되었다. 상황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지만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즉시 생각에서 벗어난다. 괴물 같은 곰이 그를 향해 돌진하고 그 포효는 땅을 뒤흔든다. 그의 마음은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을 거의 처리하지 못한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그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기세로 내려온다. 하지만 두 번의 죽음 끝에 그는 세 번째로 쓰러지기를 거부한다. 그는 몸을 옆으로 던져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한다. 그리고 운 좋게도 편리하게 놓인 도끼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갑 낀 손으로 그는 무기를 움켜쥐고 반격할 준비를 한다. 무장하고 절박한 사토는 첫 번째 진짜 괴물과 맞서기 위해 앞으로 돌진한다. 야수는 끔찍한 원시적인 분노로 불타는 눈으로 포효하지만 사토는 절박한 함성과 함께 도끼를 휘두르며 자신의 분노로 맞선다. 칼날은 역겨운 소리와 함께 가죽과 뼈를 찢으며 박힌다. 엄청난 타격의 힘에 거대한 생물체가 공중으로 날아간다. 그것은 땅을 뒤흔드는 쿵 소리와 함께 지구로 추락하며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사토는 자신의 손에 깃든 불가능한 힘에 어리둥절하며 그저 쳐다볼 뿐이다. 하지만 그의 혼란은 곧 순전한 공황 상태로 바뀐다. 그는 옥상에서 밀쳐져 첫 번째 삶을 빼앗긴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바로 그 세상 속에서 깨어난 지금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몸이 진화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그는 완벽하게 단련된 이두박근부터 시작해 조각상처럼 다듬어진 두꺼운 가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로 조각한 듯한 복근까지 새로운 몸을 살핀다. 전직 소설가는 이것이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변화는 단지 피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진다. 그의 집중력이 날카로워지며 멀리 있는 나뭇잎의 잇을 한 방울에 이끌린다. 그는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따라가고 세상은 그 주위에서 느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 움직인다. 그의 감각은 칼날처럼 날카롭다. 그때 그의 예민해진 후각이 불쾌한 냄새를 맡는다. 그의 눈이 강렬하게 빛난다. 아까와 똑같은 짐승 냄새다. 그리고 곰은 한 마리가 아니다. 지옥에서 온 가족 상봉이다. 사토는 지금이 떠나기에 아주 좋은 때라고 현명하게 결정한다. 하지만 그가 도망치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날카로운 비명이 숲을 가른다. 그의 탈출 계획은 비명을 지르며 공황 상태로 멈춘다. 위험한 산 어딘가에서 비극이 벌어졌다. 한 무리의 전사들이 학살당한 채 그들의 시체가 땅에 널브러져 있다. 한 명의 생존자가 그 공포를 이야기한다. 4마리의 곰, 모두 치명적이다. 그녀는 짐승들이 쓰러진 동료들을 포식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 꺾이는 나뭇가지 소리가 정적을 깬다. 그리고 그렇게 괴물의 시선은 곧바로 그녀에게 향한다. 발각되자 전사의 눈에는 순수한 공포가 가득 찬다.
야수는 발톱과 분노의 소용돌이가 되어 그녀에게 달려든다. 그녀는 몸을 옆으로 던지며 절박한 비명이 목에서 터져나온다. 하지만 다른 한 마리가 이미 그녀에게 달려들고 그 눈은 진홍색 분노로 불타고 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고 싶다는 마지막 간청이 생각 속에서 울려 퍼진다. 하지만 끝이 확실해 보이는 순간 주먹이 허공을 가른다. 그것은 야수의 턱에 잔혹하게 뼈를 부수는 충격으로 연결된다. 괴물은 버려진 장난감처럼 공중으로 굴러떨어진다. 사토는 자신의 말도 안 되는 힘에 완전히 어리둥절하며 손을 쳐다본다. 전사는 그저 그의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그를 부르며 되돌아볼 뿐이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올려다보며 그를 아틸라라는 사람으로 착각한다. 그녀의 혼란은 공포로 바뀌고 바로 그의 뒤에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소리친다. 그가 돌아섰을 때 화난 가족의 나머지 멤버들이 돌진해 오는 것을 본다. 그는 이제 분노한 괴물 3마리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가다듬는다. 전사는 그에게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필사적으로 경고하지만 사토의 얼굴에는 그녀의 말을 비웃는 듯한 어둡고 거의 광적인 미소가 번진다. 야수들은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를 내질렀고 그들의 눈은 원시적인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의 경고는 그의 새로운 힘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은 욕망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그는 주먹을 땅에 내리쳐 순수한 힘으로 땅을 부순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힘의 과시로 그는 한 곰을 다른 곰에 대한 몽둥이로 사용한다. 그는 임시방편으로 만든 몽둥이를 잔혹한 힘으로 휘두르며 첫 번째 희생자를 샌다. 야수 같은 눈빛으로 그는 다음 목표를 향해 뛰어오른다. 두 번째 야수는 그가 덮쳐오자 저항의 포효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또 다른 파괴적인 일격을 가하며 순식간에 두 번째 괴물을 쓰러뜨린다. 둘은 쓰러졌지만 세 번째는 이미 꿈틀거리며 패배를 거부하고 있다. 사토는 망설이지 않고 주먹을 야수의 두개골에 직접 꽂아 넣는다. 엄청난 타격의 힘에 생물체는 뒤로 비틀거린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일격으로 이 가족 상봉은 공식적으로 취소된다. 그는 단단히 땅에 착지하고 그의 폭풍 같은 공격은 마침내 끝난다. 하지만 버려진 창을 손에 쥐면서 그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공중으로 몸을 날려 마지막 남은 괴물을 향해 창을 겨눈다. 금빛 호를 그리며 그의 칼날은 불가능한 속도로 허공을 가른다. 야수는 두 동강이 나고 이는 그의 새롭고 무서운 힘을 증명한다. 유일한 생존자는 그저 지켜볼 뿐 그녀의 마음은 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애쓴다. 하늘에서 핏빛 비가 내리며 잔혹한 학살의 끝을 알린다. 사토는 대학살의 현장 한가운데에 착지하고 그의 결정적인 승리에 먼지가 가라앉는다. 그는 일어서서 자신의 작품을 둘러보며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불타는 질문이 있다. 도대체 아틸라라는 녀석은 누구야? 그가 대답을 얻기도 전에 전사는 필사적으로 그를 껴안는다. 그녀는 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린다. 사토는 갑작스러운 매우 개인적인 감사에 완전히 압도당한다. 그녀는 기뻐하며 그를 영웅의 환영을 받으러 집으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사토는 여전히 이 아틸라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우주는 그를 위해 빈칸을 채워주기로 결정한다. 몸의 원래 주인의 기억이 그의 마음에 급류처럼 밀려든다. 그는 아틸라의 잔혹하고 때 이른 끝까지의 모든 삶을 본다. 젊은 전사는 성인식 중에 배신당하고 죽도록 버려졌으며 이 모든 것은 그림자 속에서 미소 짓는 라이벌이 꾸민 음모의 일부였다. 그래서 그는 영웅이 아니라 그냥 죽었어야 할 야만인 엑스트라일 뿐이다. 전사는 그의 갑작스러운 침묵에 걱정하며 그를 정신 차리게 한다. 그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는다. 배신의 기억이 마음속에 생생하다. 그는 아래를 흘끗보며 전사의 다리에 깊게 피 흘리는 상처를 발견한다. 자신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업고 갈 준비를 하며 등을 내민다. 그녀는 앞으로의 긴 여정을 경고하지만 그는 그녀를 두고 가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속도로 그는 그녀의 비명을 뒤로하고 출발한다. 그들의 길은 거대하고 통과할 수 없어 보이는 협곡으로 막혀있지만 초능력 몸을 가진 남자에게 통과 불가능은 단지 제한일 뿐이다. 그는 불가능한 민첩함으로 절벽을 내려가며 내려가는 길에 간식을 낚아채기까지 한다. 그는 보폭을 잃지 않고 착지하며 숲바닥을 통한 미친 질주를 계속한다. 한편 그의 승객은 자신의 여행 선택을 심각하게 후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처음 맛보는 음식은 명백히 종교적인 경험이다. 그는 간식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그의 중고 과일을 격렬하게 거부한다. 마침내 그들의 목적지인 흥낭 부족의 정착지가 시야에 들어온다.
부족민들은 아틸라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는지 의심하며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다. 그는 그들 앞에 서 있다. 그를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기적이다. 그리고 사토에게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은 기억이다. 이것은 바로 그가 설계한 정착지이며 이제는 만질 수 있는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었다. 자신의 창조물이 번성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떤 계약보다 더 큰 보상이다. 하지만 그의 평화의 순간은 갑작스러운 공격적인 발구름에 의해 산산조각난다. 한 젊은 남자가 사토가 조용한 강렬함으로 그와 맞서자 충격에 빠져 쳐다본다. 젊은 남자는 순수한 불신의 가면을 쓴 얼굴로 그저 쳐다볼 뿐이다. 산더미 같은 남자가 아틸라의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걸어나오자 군중이 갈라진다. 사토는 즉시 그 위협적인 기운을 알아차린다. 이 남자는 아틸라의 아버지이자 흥낭 부족의 전설적인 족장인 문주크. 아침 식사로 돌멩이라도 씹어 먹을 것 같은 인상이다. 그는 엄한 눈빛으로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몰아세운다. 사토는 당황하며 자신이 돌아왔다는 말만 더듬거릴 뿐이다. 하지만 꾸짖음 대신 그는 아버지에게 뼈가 으스러질 듯한 포옹을 받는다. 그 무시무시한 전사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터뜨린다. 한편 사토의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가려는 듯한 표정이다. 족장은 이 기적을 예언한 점쟁이 덕분이라며 축하한다. 족장은 감정에 휩싸여 흥낭의 전설이 사실이라고 선언한다.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문주크는 성대한 연회를 열 것을 명한다.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고 위대한 무신왕이라는 인물을 위해 축배를 든다. 사토는 거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 한 부족원이 그에게 술을 권하자 사토는 기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서도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켜본다. 거대한 북의 규칙적인 박자와 함께 축제는 계속된다. 전사들은 땀으로 번들거리는 몸으로 힘찬 리듬을 만들어낸다. 전설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담은 의식의 춤이 시작된다. 그것은 위대한 왕이 결국 적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이 왕은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돌아왔다고 한다. 무용수는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는 용맹한 전사가 되어 그 이야기를 재현한다. 그녀의 눈은 자신이 묘사하는 영웅과 같은 강렬함으로 불타오른다. 그녀는 우아함과 파괴가 공존하는 춤을 추며 회오리 바람처럼 회전한다. 공기마저 그녀의 공연이 뿜어내는 힘에 굴복하는 듯하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그 춤이 얼마나 힘든지를 증명한다. 이야기는 신왕이 마을의 유일한 수호자로 서 있는 것으로 끝난다. 부족은 고대의 이야기에 고무되어 환호성을 터뜨린다. 사토조차도 이 라이브 액션 버전이 꽤 괜찮다고 인정하며 감명받는다. 하지만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그는 홀로 앉아 복잡한 생각에 잠긴다. 그는 이곳이 정말 자신의 세계라면 자신이 직접 이야기에 써넣은 탈출로, 즉 전설의 요정 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깨닫는다. 그곳이야말로 그가 출구를 만들어뒀을 유일한 장소, 작가가 만들어둔 전형적인 뒷문이다. 하지만 그의 거창한 탈출 계획은 잘 익은 음식의 부름에 중단된다.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그의 조용한 순간이 끝났음을 알린다. 한 전사가 그가 포베어를 쓰러뜨린 이야기를 듣고 다가온다. 흥낭 부족의 금띠 전사 블레다. 그는 분명히 감명받은 듯하다. 그는 아틸라가 이제 정예 대열에 합류할 자격을 얻었다고 선언한다. 사토는 조용하고 단호한 감사함으로 그 영광을 받아들인다. 그는 공식적으로 부족 최강자 중 한 명인 금띠 전사가 되었다. 이 칭호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다. 그것은 차기 족장이 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축제는 곧 복잡해질 것이다. 사토는 이 축배가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님을 깨닫는다. 이것은 권력투쟁이 시작이다. 하지만 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의 예민해진 감각이 익숙하고 위험한 냄새를 감지한다. 그것은 오직 작가인 그만이 알 수 있는 진실과 연결된 냄새다. 아틸라를 배신했던 남자가 어두운 기운을 내뿜으며 그의 망설임을 추궁한다. 사토는 말없이 독이 든 술을 땅에 쏟아부으며 자신의 의심을 확인한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서 배신자에게 싸움을 건다. 경쟁자는 사토의 갑작스러운 용기를 비웃으며 재미있어하는 듯하다. 그는 사토에게 거만해지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의 생존을 단순한 속임수로 치부한다. 경쟁자는 그저 시익 웃으며 사토에게 일단은 축제를 즐기라고 말한다. 그가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블레다는 무시하듯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한다. 사토는 배신자와 그의 부하들이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는 경쟁자가 실제로 물러선 것에 놀라 홀로 남겨진다. 그는 블레다가 이길 것이 확실한 싸움만 골라 하는 겁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사토의 새로운 힘을 가늠할 수 없게 된 블레다는 분명히 다시 그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더 단순했던 시절 처음 잡은 사냥감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어린 소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그 기억은 그의 얼굴에 침울한 표정을 들이운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삶. 그는 아버지의 칭찬, 위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초롱초롱한 눈의 아들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태양처럼 밝고 따뜻했던 아버지 문주크를 기억한다. 하지만 사토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낯선 부성애에 잠겨 홀로 서 있다. 그는 자신의 삶은 어땠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승리의 찬아들의 기억을 그려본다. 과연 자신도 그런 칭찬과 애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문주크가 그를 부르자 생각은 끊기고 만다. 족장은 그에게 중요한 것을 주려고 그의 앞에 선다. 그는 전설적인 영예인 금띠 전사의 징표를 건넨다. 아버지는 그것이 어떤 전사라도 목숨을 바칠 만한 칭호임을 알기에 자랑스러움에 환히 웃는다. 문주크는 사토의 손에 띠를 쥐어주며 어서 매보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사토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다. 전직 소설가였던 그는 띠를 매는 법을 전혀 모른다. 그 결과는 나 지금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라고 외치는 듯한 패션 테러다. 재빨리 머리를 굴린 그는 싸움에서 손을 다쳤다고 변명한다. 아버지는 즉시 그 말을 믿고는 도와주겠다며 얼굴을 환하게 밝힌다. 사토는 이런 수준의 아버지의 애정에 완전히 허를 찔려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족장은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아틸라의 띠를 매주던 때를 다정하게 회상한다. 전문가의 손길로 매듭이 묶이고 그의 새로운 전사로서의 지위가 확고해진다. 그는 아들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인정하며 엄청난 자부심으로 아들을 올려다본다. 사토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스함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사토는 이런 수준의 애정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그저 마주 볼 뿐이다. 아버지는 기쁨을 좀 표현하라며 민망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의 머리를 헝클어뜨린다. 문주크는 아들의 겸손함에 어리둥절해하며 이것은 전례 없는 업적이라고 포효한다. 온 마을이 그 마음에 동조하며 젊은 영웅의 귀환을 응원한다. 하지만 사토는 이 영광이 자신의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며 다른 이의 노력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축제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마침내 작고 진실한 미소가 떠오른다. 이 세계에 온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느끼도록 허락한다. 아버지는 잔을 높이 들고 흥랑의 전사들을 위해 축배를 제안한다. 그러자 천둥 같은 함성과 함께 부족 전체가 축하에 동참한다. 방금 2번이나 살해당한 사람치고는 이 삶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인정하지만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와 함께 축제는 중단된다. 사토의 눈이 충격으로 커지고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산산조각난다. 그의 아버지 문주크가 갑자기 쓰러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친다. 사토는 전설적인 족장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 그 무시무시한 전사의 얼굴이 괴물처럼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일그러진다. 사토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간다. 그는 술에 독이 없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족장을 붙잡고 방금 만난 남자를 필사적으로 부른다.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가 허공에 맴돈다. 왜? 문주크의 목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나오고 그의 얼굴은 악마의 가면처럼 일그러진다. 사토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으며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다. 시스템 창이 그것을 확인시켜준다. 버서크라는 상태 이상. 족장은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분노의 소용돌이가 되어 자신의 백성을 공격한다. 다른 전사들은 상황을 파악한 굳은 표정으로 그를 제압하려 애쓴다. 하지만 사토의 머릿속은 블레다의 계획이 결코 이렇게 단순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빠르게 돌아간다. 즐거웠던 축제는 순식간에 혼돈과 공포의 현장으로 변한다. 블레다는 단지 족장만을 노린 것이 아니다. 그는 족장이 아끼는 모든 사람을 노리고 있다. 문주크가 자신의 마을을 파괴하게 만들려는 계획의 진정한 잔인함이 드러난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가 사토의 얼굴에 서린다.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족장은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눈은 악마 같은 붉은 빛으로 불타오른다. 사토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길 바라며 필사적으로 소리치지만 그의 주먹은 허무하게 막힌다. 부서지지 않는 강철 같은 소나기에 잡힌 폭주한 족장은 잔혹한 손등치기로 반격하여 아들을 날려버린다.
그 타격의 힘은 사토의 몸에 충격적인 고통을 전달한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한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공포에 휩싸인다. 족장의 압도적인 힘에 그는 완전히 제압당한다. 가족 상봉은 이걸로 끝장이다. 하지만 족장의 힘은 단순한 완력이 아니다. 그것은 더 원초적인 무언가다. 그는 부족의 전설적인 수호신인 흑랑의 영혼을 소환하고 이제 그 전설적인 힘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향한다. 사토는 땅에 처박히고 그 엄청난 힘의 땅이 갈라진다. 그는 족장의 힘을 잔인하게 상기시키는 고통 속에서 겨우 일어선다. 그는 자신의 힘이 폭주한 전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혼란 속에서 한 어린 소년이 쓰러진 어머니 곁으로 달려간다. 그는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일으키려 하며 일어서라고 애원하지만 그녀는 너무 쇠약해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라고 말한다. 폭주한 족장은 그들에게 시선을 돌려 새로운 목표물로 삼는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도망치라는 마지막 필사적인 외침밖에 할 수 없지만 소년은 작은 칼 한 자루만 든 채 물러서지 않는다. 두려움과 결의의 눈물을 흘리며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폭주한 족장은 붉고 파괴적인 에너지의 잔상이 보일 정도로 빠르게 주먹을 내리친다. 하지만 사토가 그 일격을 가로막고 그의 힘 또한 막을 수 없는 힘에 맞서 타오른다. 그는 소년의 용기를 칭찬하고 소년은 감격에 차 그의 새로운 이름인 아틸라를 외친다. 그는 다른 전사들에게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하며 혼란을 수습한다. 부족원들은 재빨리 어머니와 아들을 전쟁터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토는 주먹을 꽉 쥐고 보라색 기운을 모으며 진짜 싸움을 준비한다. 그는 족장의 다음 공격을 정면으로 맞서고 두 주먹은 폭발적인 힘으로 충돌한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사토는 마침내 날뛰는 족장을 잡았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문주크를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우스꽝스럽고 순진한 생각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문주크는 악마 같은 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그것을 증명한다. 사토의 눈이 충격으로 커진다. 족장의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흐릿한 움직임이 그의 귀를 스치고 날카로운 통증이 뒤따른다. 목에서 피가 흘러내리며 아버지의 힘을 고통스럽게 상기시킨다. 문주크는 포효하고 그의 주먹은 초신성이 된 태양의 분노처럼 빛난다. 일격이 명중하고 사토는 잔인한 아버지의 사랑의 매에 맞아 날아간다. 피를 뱉으며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음 주먹을 잡아채고 그의 소나기는 족장의 손목을 새처럼 잰다. 그가 비장한 결정을 내리자 어두운 기운이 그를 감싼다. 차가운 결의로 그는 눈앞의 남자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괴물이기에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은 단 하나뿐임을 받아들인다. 그는 공격을 막아내지만 족장의 괴물 같은 힘은 끈질기다. 잔혹한 라이트 훅에 피가 튀고 사토의 정신이 흔들리지만 그 역시 턱에 치명적인 일격을 날리며 응수한다. 공방 끝에 그는 비틀거리고 입안에는 피맛이 가득하다. 물러서기를 거부하며 그는 또 다른 공격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하지만 족장의 몸이 빛나기 시작하며 새롭고 무서운 힘을 드러낸다. 사토는 자신의 공격이 흠집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인다. 문주크의 눈이 악마 같은 빛으로 불타오르며 이 싸움을 끝낼 준비를 한다. 그들은 눈부신 난타전을 벌인다. 부자 간의 유대를 다지는 폭풍 같은 공방. 하지만 족장의 압도적인 힘에 그는 얼굴부터 땅에 처박힌다. 사토는 움푹 파인 구덩이에 쓰러져 아버지의 처분에 완전히 맡겨진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웅이 쓰러지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도 사토는 쓰러져 있기를 거부하며 몸을 다시 일으킨다. 순수한 반항의 불꽃이 꺼지기를 거부하며 그의 눈에서 타오른다. 그의 마음속에 전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간다. 그는 진짜 문주크라면 결코 이런 파괴를 원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는 바로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지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과 함께 그는 반격할 준비를 하며 발을 굳게 딛는다. 그는 그 기억을 기리기로 결심하고 영웅의 힘이라는 스킬을 발동한다. 분노의 포효와 함께 사토는 자신의 분노로 아버지의 분노에 맞설 준비를 하며 돌진한다. 그는 새로 얻은 힘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 필사적인 주먹 한 방에 싣는다. 그 일격은 족장의 영혼까지 뒤흔들 만큼 강력하게 명중한다. 심지어 이빨 하나를 깨끗하게 뽑아 허공으로 날려버린다. 폭주한 전사는 뒤로 나가떨어지며 마침내 수세에 몰린다. 하지만 그 노력으로 사토는 모든 기력을 소진한다. 그의 몸은 한계에 달하고 빌린 힘은 완전히 고갈된다. 그는 이것이 정말 자신의 한계인지 의심하며 땅에 쓰러진다.
족장은 불타는 기운이 줄어들지 않은 채 일어나 쓰러진 아들을 향해 돌아선다. 사토는 괴물이 다가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족장은 눈에 혼란의 빛을 띠며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눈에서 악마 같은 분노가 마침내 사라진다. 사토는 땅에 쓰러진 채 자신의 필사적인 주먹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지켜볼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스템 창이 그것을 확인시켜준다. 문주크가 버서크 상태에서 회복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족장이 벼랑 끝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사토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 할 때 근처 흙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것은 작은 침, 아버지를 미치게 만든 독의 진정한 근원이다.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문주크는 당황한 목소리로 아들 곁으로 달려간다. 사토는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음에도 그를 안심시킨다. 조용한 가족 상봉은 물 건너갔다. 하지만 안도감이 드는 순간 문주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른다. 전설적인 족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쓰러진다.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가 혼란스러운 밤을 가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블레다와 그의 부하들은 이미 탈출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망토를 두른 인물이 버서크침은 원래 제거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토의 필사적인 주먹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 저주받은 아이템을 빼낸 것이다. 침이 강제로 빠져나온 것,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전개였다. 블레다는 순수한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말에 채찍질을 한다. 그는 사토의 승리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맹세한다. 모든 것은 내일 끝날 것이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숨겨진 성소인 북쪽 동굴을 향해 말을 달린다. 입구 앞에 서서 블레다는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한다. 횃불을 손에 든 배신자는 복수를 계획하기 위해 부하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블레다와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성소가 이미 점령당한 것을 발견하고 공포에 얼어붙는다. 괴물의 목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지며 새끼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마법이 걸린 무거운 사슬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들은 사슬에 묶인 거대한 짐승과 마주쳤고 그 눈은 모성애의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족의 신수, 전설적인 숲의 재앙이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덩이를 든 채 그 생물을 향해 말한다. 재앙은 굴하지 않고 포효하며 이 비겁자들에게 겁먹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블리다는 자신의 패를 드러낸다. 부하 중 한 명이 잡고 있는 작은 새끼다. 작은 생물은 울부짖을 뿐 블리다의 악랄함에는 끝이 없음을 증명한다. 어미 짐승은 속박에 맞서 몸부림치며 이 잔인한 짓을 멈추라고 소리친다. 새끼를 인질로 잡은 블리다는 마지막 잔인한 명령을 내린다. 재앙은 무력한 분노 속에서 포효할 수밖에 없었고 배신자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사토의 눈에 익숙한 반항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는 침대에서 깨어났고 아침 햇살은 밤의 혼돈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잔혹했던 부자 간의 싸움을 상기시키는 첫 번째 신호였다. 그는 꽤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음을 깨닫고 몸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 문주크가 바로 옆 침대에서 깨어 있었다. 사토의 걱정은 즉시 족장에게로 향했고 괜찮냐고 물었다. 문주크는 몸이 마비되었지만 그 외에는 괜찮다며 그를 안심시킨다. 그러니까 그냥 좀 마비된 것뿐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족장은 광폭화 상태에서 저지른 파괴에 대해 사과한다. 사토는 맹렬히 아버지를 변호하며 모든 책임을 배신자 블레다에게 돌리지만 문지크는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족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는 스스로 족장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고 그 마른 사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도는 이것이 바로 블레다가 원했던 것, 즉 족장의 정신을 완전히 꺾어놓는 것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족장의 결심은 확고했고 자신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심각한 대화는 방 바로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으로 중단된다. 문이 활짝 열리며 마을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온다. 부자는 혼란스러운 장면에 완전히 어리둥절한 채 그저 쳐다볼 뿐이다. 알고 보니 병문안 파티였고 마을 사람들은 벌써부터 세부 사항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아무래도 마비된 사람의 병상에 술을 가져오는 것은 심각한 논쟁거리인 듯하다.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서며 사토 덕분에 마을이 안전하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족장에게 그가 그들 모두를 지켜준 수많은 순간들을 상기시킨다. 마을 사람들을 등지고 그녀는 지도자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확인시켜준다. 문주크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충성심의 무게를 절감하며 듣고 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이 그를 믿는 만큼 그도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애원한다. 자존심 강한 족장은 그들의 용서에 압도되어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다른 전사들도 동참하여 단결을 과시하며 주먹을 치켜든다. 문주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목이 메인 채 눈물 어린 감사를 표하는 것뿐이었다. 사토는 조용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지만 감동적인 순간은 날카롭고 단호한 발소리에 깨진다. 한 전사가 뛰어들어오며 그의 목소리가 방에 깨지기 쉬운 평화를 갈라놓는다. 그는 끔찍한 소식을 전한다. 숲의 재앙이 마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토의 눈이 커진다. 그는 그 짐승이 왜 날뛰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밖에서는 한때 번성했던 정착지가 이미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다. 거대한 신수는 새하얀 분노의 회오리가 되어 마을을 헤집고 다닌다. 이것은 한때 전설적인 수호자이자 흑랑 부족의 보호자였으며 사람들이 한때 숭배했던 존재였으나 이제는 파괴의 도구로 변해버렸다. 문주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포효했고 그의 얼굴은 순수하고 무력한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마비된 몸은 그의 전사정신을 배신한다. 아버지가 기다리라고 애원하는 동안 사토는 주저없이 일어서서 나갈 준비를 한다. 문주크는 그 계획이 일개 인간에게는 완전한 광기라고 외치며 항의하지만 사토는 그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전설적인 도끼를 빌리겠다고 차분하게 알린다. 무기를 어깨에 둘러맨 채 그는 그것을 온전하게 돌려주겠다고 맹세한다.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 그의 눈은 황금빛으로 불타오른다. 족장은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얼굴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토는 밖으로 나가자 불길에 휩싸인 마을, 지옥 같은 광경과 마주한다. 재앙의 포효가 지옥불 속에서 울려 퍼지며 순수하고 억제되지 않은 분노의 소리를 낸다. 그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한 마을 사람이 괴물의 위치를 가리킨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 짐승을 제대로 보게 된다. 그래, 엄청나게 크군.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에 한 무리의 전사들이 파티에 늦었다며 그를 부른다. 하지만 익숙한 배신자의 목소리가 혼란을 가르며 그의 부상당한 상태를 조롱한다. 사토는 순수하고 완전한 증오로 불타는 눈으로 배신자의 이름을 외친다. 블레이드는 그저 비웃으며 그가 순진하고 아버지처럼 어리석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토는 말을 끝내고 거대한 도끼를 들어 올리며 싸움을 요구한다. 블레다는 감명받은 듯 신앙의 환생을 비꼬며 칭찬한다. 하지만 그는 사토의 상대가 자신이 아니라며 그의 진짜 무기를 소환한다. 거대한 그림자, 발이 무서운 속도로 허공을 가른다. 사토는 파괴적인 일격을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도끼를 들어 올리며 자세를 잡는다. 그리고 그곳에 재앙 앞에 서서 그 모든 움직임을 지시하는 블레다가 있었다. 사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며 어떻게 신수를 조종하는지 묻는다. 블레다는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것은 간단한 문제라고 자랑한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기만 하면 된다. 사토는 아버지의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저 들을 수밖에 없었다. 배신자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은 약점에 불과하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사토는 충분히 들었다며 그것이 배신자의 마지막 말이냐고 묻는다. 블레다는 그저 비웃으며 그 질문을 그대로 되돌려준다. 마지막 명령과 함께 그는 숲의 재앙을 풀어놓는다. 사토는 맞서 포효하며 거대한 도끼를 휘둘러 돌격을 정면으로 맞이한다. 짐승의 발이 내려오고 발톱과 파괴적인 에너지가 흐릿하게 보인다. 그는 그 일격을 맞받아치고 충격의 힘은 땅을 뒤흔든다. 사토는 자신이 심각하게 불리한 상황에 처했음을 깨닫고 이를 악문다. 그는 그 공격을 정면으로 받으면 땅의 붉은 얼룩으로 남게 될 것임을 안다. 재앙은 포효하며 그 모든 무게를 실어 파괴적인 일격을 가한다. 그 일격의 힘에 사토는 불타는 마을을 가로질러 뒤로 미끄러진다. 그는 발뒤꿈치를 받고 도끼를 이용해 속도를 줄이며 짓뭉개지는 것을 피한다. 근처의 한 마을 사람은 순수하고 완전한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저 지켜볼 뿐이다. 사토는 그 짐승이 덩치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공포에 휩싸인다. 설상가상으로 가죽은 돌과 같아서 그의 도끼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 괴물은 기가 먹먹할 정도의 포효를 내뱉고 그 숨결은 공기를 태울 만큼 뜨거웠다. 하지만 그 아가리를 들여다보던 사토의 눈은 유일하게 보이는 약점에 고정된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그를 덮친다. 바위를 자를 수는 없지만 말뚝을 박을 수는 있다. 단순한 논리가 맞아떨어지며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전략이 형성된다. 짐승의 가죽을 베지 못한다면 대신 꿰뚫어야 한다. 그는 거대한 도끼를 뒤집어 날카로운 끝부분을 창처럼 앞으로 향하게 한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포효와 함께 그는 새로운 이론을 시험할 준비를 하며 앞으로 돌진한다. 그는 짐승의 유일한 약점을 겨냥한 인간 미사일처럼 공중으로 몸을 날린다. 임시방편의 창은 목표를 찾아 괴물의 입안 부드러운 살을 찢고 들어간다. 하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기세를 이용해 몸을 휘둘러 새로운 자세를 잡는다. 재앙은 고통스럽게 포효하며 이제 그 분노는 입안에 있는 남자에게 온전히 집중된다. 그는 짐승의 머리 위에 착지하며 온 힘을 다해 도끼를 내리친다. 그는 도끼를 높이 든 채 회전하며 움직임의 회오리가 된다. 마지막 필사적인 포효와 함께 그는 온 힘을 다해 무기를 내리친다. 두 번째 도끼가 첫 번째 도끼를 내리치니 마치 망치와 못 같았다. 날이 더 깊이 박히고 잔인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효과적인 해결책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도끼 위에 도끼를 쓰는 기술에 어리둥절한 채 쳐다볼 뿐이다. 재앙은 비틀거리며 물러서고 그 일격의 힘은 그 존재의 핵심까지 뒤흔든다. 고통이 덮치자 마지막 고통스러운 포효가 그 목구멍에서 터져나오고 땅을 울리는 쿵소리와 함께 전설적인 짐승은 마침내 쓰러진다. 혼란 속에서 배신자의 부하가 새끼를 떨어뜨리고 그의 패는 이제 사라졌다. 어미는 새끼와 재회하고 분노는 부드러운 안도감으로 바뀐다. 블레이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지고 그의 마스터 플랜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비장의 카드가 패배하자 그는 부하들에게 사토를 직접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그의 궁수들은 활을 당기고 그의 명령에 따라 일제 사격을 가할 준비를 한다. 화살비가 불길 속에서 버티고 선 사도에게 쏟아진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의 눈은 가늘어지고 반격할 준비를 하며 그의 집중력은 절대적이다. 황금빛 섬광 속에서 그는 불가능한 속도로 모든 화살을 쳐낸다. 블레이드의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싸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토는 순식간에 움직여 그의 도끼로 첫 번째 부하에게 신속하고 잔인한 최후를 안겨준다. 그는 죽음의 회오리가 되어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배신자들을 베어 넘긴다. 강력한 발차기로 그는 블레이드의 또 다른 부하를 날려버리고 그의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황금빛 폭풍처럼 움직이고 아버지의 도끼는 흐릿한 움직임이 된다. 쫄병들을 처리하고 사토는 이것이 끝이라고 선언하며 블레이드를 직접 지목한다. 배신자는 자신의 도끼를 들어 올리고 불길한 보라색 에너지가 그를 휘감는다. 그는 손잡이를 꽉 쥐고 어두운 힘을 무기에 집중시킨다. 순수한 아기의 참 표정으로 블레이드는 도전을 받아들이며 사토에게 덤벼보라고 도발한다. 두 전사는 불타는 전장에서 마주서고 조용하고 치명적인 대치 상황이 이어진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지켜보며 왜 둘 다 움직이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진짜 전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해한다. 바로 이것, 흥랑 부족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결투다. 사토의 눈이 가늘어지고 그의 몸은 용수철처럼 감겨 지옥을 풀어놓을 준비를 한다. 블레이드는 도끼를 들어 올리고 그의 눈은 불길한 보라색 빛으로 빛난다. 단 한 번의 땅을 뒤흔드는 발걸음으로 배신자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다. 사토는 블레다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충격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순식간에 다시 나타나고 그의 도끼는 이미 치명타를 위해 내려오고 있었다. 보라색 칼날이 명중하여 사토의 어깨에서 첫 피를 흘리게 한다. 사토는 뒤로 밀려나고 그 일격의 힘에 완전히 비틀거린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블리다의 움직임은 불가능할 정도로 빨랐다. 배신자는 그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한다. 사토는 다음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공포에 휩싸이고 그렇게 전장은 선열로 물든다. 블레이드는 그를 조롱하며 무지막지한 힘만으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바보라고 부른다. 배신자는 서툰 힘을 다루는 데는 익숙하다고 자랑한다. 사토는 방어에 몰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공격을 겨우 막아낸다. 그는 따라가기 위해 애쓰고 자신의 도끼는 손에서 느리고 무겁게 느껴진다. 그는 반격할 틈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악문다. 블레이드는 그의 빠른 방어에 감탄하며 비꼬는 칭찬을 건넨다. 하지만 그의 눈이 가늘어지는데 이는 이 작은 게임을 끝내려는 분명한 신호다. 보라색 빛의 섬광과 함께 배신자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사토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불가능한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블레이드는 흐릿하게 다시 나타나 자신이 승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포효한다. 블레이드는 유령처럼 내려오고 그의 보라색 도끼는 마지막 일격을 겨냥한다. 사토는 기술과 경험 모두에서 블레이드가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광폭화한 아버지에게 얻어맞고 살아남은 후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배신자의 속도는 족장의 순수한 힘에 비하면 거의 느리게 느껴졌다. 힘이 솟구치자 사토는 반격할 준비를 하며 손잡이를 꽉 쥔다. 그는 공격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황금빛과 보라색 빛이 충돌한다. 그 일격의 힘은 블레이드의 몸을 통해 충격파를 보낸다. 배신자는 뒤로 나뒹굴고 그의 완벽한 공격은 산산조각난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사토는 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눈은 상대에게 고정된 채 다음 움직임을 준비한다. 블레이드는 사토의 압도적인 힘에 패배한 듯 땅에 누워있다. 하지만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 대신 배신자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한다. 사토는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나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묻는다. 배신자는 그저 자신의 진짜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끔찍한 진실을 밝힌다. 그의 도끼에는 광폭화 독이 묻어 있었고 사토는 그 독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 깨달음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를 덮치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진다. 블레이드의 마지막 뒤틀린 계획은 사토가 자신의 마을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토가 독의 영향에 맞서 싸우는 동안 어두운 에너지가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장악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피가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독의 지배에 맞서 싸우면서 그의 눈은 무서운 빛으로 타오른다. 그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어두운 에너지가 장악하면서 그의 몸은 경련으로 뒤틀린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영웅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블레이드는 승리에 겨워 포효하며 쓰러진 경쟁자에게 짐승의 죽음을 기원한다. 인간성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고 괴물의 야수 같은 눈으로 대체된다. 독이 그의 존재 자체를 다시 쓰면서 그의 정신은 혼란스럽고 몸은 불타오르지만 혼돈을 가르고 익숙한 짐승이 그의 새로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재앙은 그가 이제 군주의 영혼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이는 모두에게 새로운 소식이다. 그것은 그가 이제 사람보다 짐승에 가깝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수는 입을 벌려 새로 찾은 동족에게 선물을 제안한다. 사토는 신수의 말에 정신이 혼미해진 채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짐승의 입에서 보라색 에너지로 고동치는 전설적인 검이 나타난다. 그것은 신왕의 신검, 미히엘이라는 이름의 무기다. 그는 칼날을 잡고 그 엄청난 힘이 그의 혈관을 통해 흐른다. 재앙은 포효하며 부족의 영혼을 위해 싸우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 순간 사토의 눈에 새로운 불꽃이 타오른다. 그는 자신의 목적, 즉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시스템 창이 그것을 확인시켜준다. 그 검은 모든 상태 이상을 무효화한다. 블레다의 독 계획은 이것으로 끝이다. 광폭화 독이 사라지고 신성한 무기의 순수한 힘으로 대체된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기적적인 회복에 완전히 어리둥절한 채 지켜볼 뿐이다. 블레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독이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하며 쳐다볼 뿐이다. 하지만 사토는 그저 그의 이름을 부를 뿐 그의 새로운 힘은 재앙의 영웅과 함께 발산된다. 배신자의 자신감은 산산조각나고 그의 얼굴은 순수하고 완전한 공포로 가득 찬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사토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낼 시간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불가능한 속도로 움직여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리를 좁힌다. 블리다가 반응하기도 전에 강철의 섬광이 그의 얼굴을 가로질러 처피를 흘리게 한다. 신검은 무자비한 보라색 빛의 잔상이 되어 허공을 가른다. 그는 배신자에게 숨쉴 틈도 주지 않고 눈부신 속도로 공격을 몰아붙인다. 블리다는 신검이 자신의 계획에 없었다는 듯 부정하며 비명을 지를 뿐이다. 칼날은 다시 목표를 찾아 정의로운 분노로 살점을 찢어 발긴다. 신검이 허공을 가르며 마지막 아름다운 파괴의 음표를 노래한다. 블리다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은 전설의 검을 알아보고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다. 검은 제자리를 찾아 재앙신의 정의로운 분노로 배신자를 꿰뚫는다. 그 일격에서 유령 늑대가 터져나오니 부족의 영혼이 직접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떨리는 숨과 함께 블리다는 쓰러지고 그의 야망은 흙 속으로 스며든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씁쓸한 아이러니였다. 아틸라는 자신이 통제하려 했던 바로 그 신수에게 선택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씁쓸한 분노의 이야기. 그는 언제나 둘째 아들이었고 재능 있는 형의 그늘에 가려 영원히 살았다. 형이 칭찬과 존경을 받는 동안 블리다는 질투심에 골마갔다. 전형적인 악당의 과거사 같은 거지. 자신을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는 언제나 고통과 굴욕으로 끝났다.
그는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위험한 힘을 마스터하고 싶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형과 함께 싸웠던 시절에서 비롯되었다. 함께 그들은 부족 최강의 전사, 막을 수 없는 듀오로 칭송받았다. 그의 형은 언제나 무모한 쪽이었고 거친 미소를 지으며 싸움판에 뛰어들었다. 블리다는 형이 혼자서 군대 전체를 상대하는 것을 좌절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남자는 진정한 자연의 힘이었고 전장에서 파괴의 돌풍이었다. 하지만 어느 운명적인 전투에서 형의 무모함이 마침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블리다는 경고를 외치며 전세가 갑자기 뒤바뀌자 형의 곁으로 달려간다. 적의 칼날이 혼돈을 가르고 치명적인 예상치 못한 일격을 날렸고 블리다는 형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전투에서 부상당했던 것을 기억한다. 형을 지키기 위해 치른 희생이었다. 그의 형은 전설적인 전사였고 거친 백발 갈기를 가진 남자였다. 전투가 끝난 후 블리다는 왜 다음 전투에서 자신이 제외되었는지 따져 물었다. 하지만 그의 형은 침울하고 후회에 찬 사과를 건넬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부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말을 들었다. 전장에서의 그의 시간은 끝났다고. 희생에 대해 칭찬받는 대신 그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느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자 형은 그를 두고 싸우러 떠났다. 블리다는 뒤에 남겨졌고 그들의 파트너십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마지막 순간 그는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소리친다. 그는 문주크와 부족이 줄곧 진정한 악당이었다고 확신하며 죽어간다. 마지막 순간 블리다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포효한다. 그는 세상에게 비키라고 소리친다. 마지막 필사적인 분노의 외침. 하지만 사토는 충분히 들었고 악당의 마지막 독백을 끊어버린다. 불타는 눈으로 그는 배신자에게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라고 말한다. 그는 블리다 같은 자가 다시는 자신의 가족이나 동료를 해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결단력 있는 발걸음으로 그는 최후의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한다. 그는 맹세를 외친다. 이제 자신의 사람들이라 부르는 이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블리다는 저항하며 비명을 지를 뿐이고 그의 보라색 에너지가 마지막으로 타오른다. 하지만 사토이 황금빛 정의의 포효가 그를 완전히 압도하고 마지막 의지의 충돌에서 배신자의 야망은 마침내 소멸된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블리다는 잃어버린 형을 생각할 뿐이다. 사토이 마지막 일격이 빛의 섬광 속에서 배신자의 야망을 끝장낸다. 악당은 쓰러지고 그의 생명과 뒤틀린 계획은 쓰러져간다. 그는 마침내 형이 단지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다시 함께 싸울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것뿐이었다. 사토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착지하고 땅 자체가 그의 승리를 증명한다. 그는 쓰러진 배신자 위에 서 있고 전장의 침묵은 기가 먹먹할 정도다. 그의 눈은 차갑고 흔들림이 없으며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실감한다.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그 광경을 이해하고 불씨는 환호로 바뀐다. 혼돈을 가르는 한 외침이 아틸라가 승자임을 선언한다. 배신자가 패배하자 흥랑 부족 마을에 위태로운 평화가 돌아온다. 하지만 사토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요정의 왕국을 찾아 떠날 것이다. 그는 떠날 준비를 하고 새로운 가족에게 마지막 자신감 넘치는 작별 인사를 건넨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영웅에게 남아 다음 족장이 되어달라고 애원하며 반대한다. 하지만 문주크가 나서서 아틸라는 그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부족은 즉시 그를 반박하며 사토가 지도자로서 완벽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족장은 미소를 지으며 약간의 시범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로 결심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사건의 전개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쳐다볼 뿐이다. 문주크는 도끼를 쥐고 혹독한 사랑의 가르침을 내릴 준비를 한다. 그는 파괴적인 휘두르기를 날리며 진짜 족장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준비를 한다. 사토는 아버지가 뭘 하는 건지 의아해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볼 뿐이다. 도끼날이 그의 얼굴 바로 몇 인치 앞에서 멈춘다. 그의 결의를 시험하는 잔혹한 시험. 그는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따져 묻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황이 서려 있다. 하지만 문주크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한 그의 훌륭한 반응을 칭찬할 뿐이다. 그는 사토의 자세를 비평하며 여전히 무르고 빈틈이 많다고 지적한다. 사토는 이 매우 직접적인 실력평가에 완전히 할 말을 잃는다. 족장은 자신의 아들이 분명히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는 신검을 부여받은 것이 위대한 운명의 증거라고 선언한다. 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진짜 이름인 아틸라를 부른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가르침을 하나 건넨다.
사람의 영혼은 절망 앞에서 시험받는다. 문주크는 블리다의 몰락이 영혼의 광채를 잃었을 때 왔다고 설명한다. 그는 아들에게 마음과 몸 그리고 정신을 단련된 강철처럼 단련하라고 말한다. 사토는 듣는다. 아버지의 말의 무게가 그의 시선에 내려앉는다. 마지막 가르침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면의 빛을 잃지 마라. 조용한 아침 햇살 속에서 사토는 마침내 이 남자를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인다. 자신감 있는 미소와 함께 그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여정을 시작하지만 익숙한 얼굴, 그가 구했던 에레쿠라는 전사에게 가로막힌다. 그녀는 약속을 하겠다고 말하고 그녀의 말은 허공에 맴돈다. 그가 반응하기 전에 그녀는 앞으로 돌진하여 뒤에서 그를 껴안는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행운의 부적이라고 부르며 부서질 듯한 작별 포옹을 한다. 사토는 그녀의 매우 적극적인 고백에 완전히 당황한다. 그녀는 그에게 작별 선물로 재앙신의 송곳니로 만든 부적을 준다. 에레쿠는 신수의 힘이 그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미소 짓는다. 그는 조용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과 함께 그 징표를 받지만 그의 아버지는 훨씬 덜 위험 있는 퇴장을 결정하고 말 그대로 그를 들쳐매고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사토는 흥랑 부족을 뒤로하고 떠난다. 그의 여정이 시작되고 첫날 밤은 작은 모닥불 옆에서 홀로 보낸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완벽하게 구워진 고기에 쏠려 있다. 그 모든 싸움 끝에 맛있는 식사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보상이다. 그리고 행복한 미소와 함께 그는 마침내 먹기 시작하며 앞으로의 길을 준비한다. 하지만 그의 당연한 식사는 배고픈 배에서 나는 틀림없는 소리에 방해받는다. 그는 어둠 속을 들여다본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힌다. 그의 표정은 순수하고 완전한 짜증으로 바뀐다. 한숨을 쉬며 그는 숲을 향해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왔는지 묻는다. 그리고 범인은 다름 아닌 가련할 정도로 배고파 보이는 재앙신의 새끼다. 사토는 질문을 반복한다. 분명히 여행 동반자를 맞이할 기분이 아니다. 작은 짐승은 나무 뒤에서 엿보며 최대한 순진해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는 단호한 명령을 내리며 작은 생물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새끼는 이것을 초대장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모닥불을 향해 뛰어간다. 사토는 여정에 데려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설득하려 한다. 새끼의 가르랑거리는 소리는 가르랑거림이라기보다는 우르릉거리는 엔진 소리에 가깝다. 한숨을 쉬며 사토는 저녁을 내어주며 그 생물에게 먹고 떠나라고 말한다. 하지만 새끼는 그의 팔에 달라붙어 새로운 식량원을 놓아주지 않는다. 순수한 좌절의 비명이 조용한 숲의 밤을 가른다. 작은 짐승은 그냥 고기만 먹고 있는 게 아니다. 그의 팔 전체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사토는 이제 신수의 침으로 완전히 뒤덮인 자신의 손을 공포에 질려 쳐다본다. 그는 이 야만적인 생물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정하고 도망치지만 갑작스러운 불안감에 뒤돌아보며 멈춘다. 새끼는 즉시 토하고 사토의 반응은 원초적인 공포 그 자체다. 그는 공황 상태로 도망치며 낙담한 작은 짐승을 숲에 홀로 남겨둔다. 새끼는 그에게 토해낸 음식을 권하지만 사토는 격렬하게 그 선물을 거절한다. 하지만 그의 탈출은 짧았고 이제 그는 매우 집착하는 여행 동반자와 함께하게 되었다. 그는 밤을 응시하며 작은 짐승의 갑작스러운 애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잠든 새끼를 내려다보자 마침내 깨달음이 온다. 새끼가 집착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가 지닌 부적에 묻은 어미의 냄새다. 그는 블리다의 잔인하고 뒤틀린 게임에서 무력한 조리였던 새끼의 포획을 기억한다. 그는 재앙신의 필사적인 싸움, 불가능한 역경에 맞선 어미의 사랑을 회상한다. 작은 짐승은 자신이 상징하는 위험을 전혀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다. 혼자만의 여행은 물 건너갔군. 사토는 이 골치 아픈 상황에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만 쉰다. 그는 잠든 새끼를 지켜본다. 얼굴에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그의 여정은 방금 훨씬 더 복잡해졌다. 그는 검의 수호자로서 재앙신의 거만한 역할을 회상하며 시익 웃는다. 그는 이 작은 생물도 나름대로 수호수라고 혼잣말한다. 새끼는 그저 사랑스럽게 멍한 표정으로 앉아 침을 조금 흘리고 있다. 하지만 다시 봤을 때 사토는 사라지고 풀 위에 자국만 남았다. 작은 짐승은 공황에 빠져 새로운 친구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다. 그것은 숲을 뒤뚱거리며 걷는다. 갑자기 버려진 것에 분명히 괴로워한다. 마침내 그것은 공터에 멈춰선다. 광활한 숲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 새끼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에는 가슴 아픈 눈물이 고인다. 이건 그냥 감정 싸움이잖아.
하지만 익숙한 부츠 한 쌍이 차마 떠나지 못하고 다시 공터로 들어선다. 사토가 돌아와 송곳니 부적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쫓아온 것이냐고 묻는다. 그는 부적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다른 생각이 있다고 설명한다. 천 조각을 사용하여 그는 새끼의 목에 작은 리본을 만들어준다. 그는 임시방편으로 만든 목걸이를 선물로 주며 머물러도 좋다는 표시를 한다. 새로운 동반자를 데리고 사토는 마침내 여정을 계속한다. 그는 마지막 경고를 한다. 작은 짐승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버려질 것이라고. 그 초대의 새끼의 눈에는 순수하고 완전한 기쁨의 눈물이 고인다. 그것은 흥분해서 작은 발로 먼지를 일으키며 앞으로 달려나간다. 작은 생물은 다시는 버려지지 않으리라 결심하며 최대한 빨리 뒤뚱거리며 걷는다. 그것은 새로운 동반자를 올려다본다. 얼굴에는 행복하게 헐떡이는 미소가 가득하다. 사토는 마지못해 아빠가 된 새로운 역할에 이미 적응하며 경고를 외친다. 미소를 지으며 사토는 새로운 동반자를 이끌고 숲을 질주한다. 그들의 여정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고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다. 위에서 지켜보는 단 하나의 눈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쫓는다. 다른 곳에서는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어깨에 까마귀를 얹고 수정구슬로 그들을 관찰한다. 그녀는 광폭의 침에 저주를 깰 수 있었던 전사에게 흥미를 느낀다. 이 여자는 마녀 바토리 엘리자베스이며 이 남자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위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자신의 흥미가 공식적으로 도두어졌음을 인정한다. 그녀의 사형만은 하늘로 날아오른다. 이제 관찰 임무는 완료되었다. 하지만 사토가 도착을 알리면서 그것의 염탐 경력은 갑작스러운 끝을 맞이한다. 그들 아래에는 첫 번째 목적지, 그의 여정의 다음 단계인 번화한 마을이 있다. 그들의 첫 번째 정착지는 지역 선술집, 휴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한편 재앙신의 새끼는 이미 찐빵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다. 사토는 작은 짐승이 목이 막힐까 봐 공포에 질려 쳐다본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곧 자신의 식사, 완벽하게 찐 찐빵 산더미의 도착에 빼앗긴다. 지친 여행자에게 반가운 광경이다. 한 입 먹는 사이에 그는 바텐더에게 요정 왕국에 대한 정보를 묻는다. 하지만 남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 사토가 예상했던 막다른 길이다. 그는 자신이 썼던 내용을 떠올린다. 성역, 북해에 떠있는 섬. 좌절하며 그는 자신의 소설에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텐더는 그가 음식을 다 먹은 것에 충격받았고 사토는 자신의 게으른 글쓰기를 후회한다. 그는 북해에 도달하려면 먼저 거인과 용의 땅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무시무시한 괴물들의 관문이 그와 그의 목표 사이에 서 있다. 그 일의 엄청난 규모에 그는 극심한 두통을 느낀다. 간단한 탈출 계획은 물 건너갔다. 하지만 요정 왕국에 대한 그의 질문은 원치 않는 관심을 끌었다. 한 무리의 동네 주정뱅이들이 그의 탐구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 사토의 표정은 차갑게 유지된다. 그들의 조롱에 전혀 감흥이 없다. 그들 중 한 명이 요정 왕국은 유치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주인공에게 꿈 깨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며 바보라고 부른다. 어깨에 새끼를 얹고 사토는 침착하게 상관하지 말라고 말한다. 주정뱅이의 허세는 사라지고 이제 사토에게 그냥 서둘러 떠나라고 말한다. 주정뱅이는 새끼를 전골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하는데 이건 끔찍한 생각이다. 작은 짐승은 그가 틀렸음을 증명하며 그의 손가락을 바로 물어버린다. 사토는 동료를 진정시키려 하며 그 남자를 해롭지 않은 주정뱅이로 치부한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강력하고 무시하는 발차기로 주정뱅이를 날려버린다. 새로운 도전자가 다가오고 그의 존재감에 선술집 전체가 조용해진다. 이자는 오토, 사토의 존재에 분명히 불만이 있는 용병대장이다. 바텐더는 위험한 신참을 즉시 알아보고 공황에 빠진다. 그는 필사적으로 사토에게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떠나라고 재촉한다. 그는 이자가 그냥 기사가 아니라 악명 높은 오거 블레이드, 오토라고 설명한다. 사토의 흥미가 도두어진다. 한때 기사였던 무법자라니. 오토는 시익 웃으며 거만한 침묵으로 사토의 질문을 묵살한다. 단 한 번의 명령으로 그는 부하들을 풀어놓아 선술집을 전쟁터로 만든다. 하지만 사토의 눈이 가늘어지고 공격에 대비하면서 황금빛 불꽃이 타오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용병단 전체가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무력화된다. 오토는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볼 뿐이고 그의 자신감은 완전히 산산조가 났다. 그는 이 미스터리한 전사가 도대체 누구인지 따져 묻는다. 거친 미소를 지으며 사토는 그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대답을 해준다. 나는 원작자다. 그는 망토를 찢어버리고 조각 같은 몸매를 드러내며 준비 운동은 끝났다고 선언한다.
오토이 터프가이 가면은 순수하고 완전한 공황으로 무너져 내린다. 오거 블레이드도 별거 아니네. 사토는 미소를 지으며 일을 마무리하고 전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 바텐더는 갑작스러운 사건의 전개에 완전히 충격받아 쳐다볼 뿐이다. 사토는 순진한 얼굴을 하며 전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텐더는 화를 내기는커녕 감격에 겨워 그의 손을 잡는다. 사토는 수배 전단지를 보고 자신이 방금 범죄자 무리를 쓰러뜨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텐더는 그들이 마을 전체의 골칫거리인 수배범이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사토는 왜 현상금이 생포를 요구하는지 의문을 품으며 눈을 가늘게 뜬다. 남자는 임박한 전쟁에 징집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속삭인다. 그는 전쟁이 날 거라는 소문이 있으며 아군 병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한 지역 남작이 수배범까지 포함해 전투 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든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은 기회고 기회는 돈이라는 생각에 사토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진다. 바텐더의 얼굴은 사토가 무슨 계획을 꾸미는지 깨닫고 공포로 일그러진다. 그렇게 사토는 붙잡은 범죄자들을 영주의 저택으로 곧장 데려간다. 그는 지역 영주 앞에 서 있고 붙잡힌 용병들은 그의 발치에 무릎 꿇고 있다. 베르트랑 영주라는 그 남자는 그가 도적들을 군마와 바꾸려는 자인지 묻는다. 사토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여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주지만 현상금을 받으러 왔다고 덧붙이며 시익 웃는다. 어쨌든 사업은 사업이니까. 영주는 즉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며 사토의 대담한 추측에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사토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영주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고 차분하게 묻는다. 영주는 격분하여 이 정보의 출처를 대라고 소리친다. 사토는 다가올 전쟁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밝히며 패를 내보인다. 그는 도적은 물론 마을 경비대조차 없다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한다고 설명한다. 베르트랑 영주는 자신의 계략에 완전히 걸려들어 식은땀을 흘릴 뿐이다. 사토는 영주가 다가올 분쟁을 위해 도적들을 생포하길 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욱 압박한다. 그러고는 영주의 전설적인 명성을 칭찬하며 아첨을 늘어놓는다. 노인의 엄격한 표정에 금이 가고 볼에 홍조가 번진다. 영주는 칭찬에 완전히 넘어가 우쭐해한다. 아무래도 자존심은 부추기기 쉬운 모양이다. 사토는 모든 것이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겸손한 척하며 자신의 봉사를 제안한다. 자신의 중요성을 확신한 영주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동의한다. 그는 금화 10개와 군마 1필을 제안하고 사토는 기꺼이 그 거래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거래가 성사되자마자 영주는 불길한 조건 하나를 덧붙인다. 사토는 영주의 제안에 피할 수 없는 함정이 있음을 감지하고 눈을 가늘게 뜬다. 영주가 자신의 대가를 밝힌다. 사토와 용병들은 그의 군대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붙잡힌 용병들은 새로운 진로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토에게는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는 자신이 찾는 것을 찾으려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 전쟁이야말로 은발의 명성이 자자하고 적들이 사신이라 부를 정도로 두려워하는 특정 인물을 끌어낼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 주인공인 사르 아이나르트를 마침내 만날 기회다. 사르만이 요정 왕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토는 베르트랑 영주를 섬기게 되고 다가오는 전쟁의 새로운 병사가 된다. 그가 처음 들른 곳은 지하 감옥이었고 그곳에서 오토는 이미 새로운 상관에게 빠져나갈 방법을 애원하고 있었다. 나머지 용병들은 자신들의 인생 선택을 명백히 후회하며 지켜본다. 오토는 징집병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에 차 소리친다. 하지만 사토는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겨우 16살이라고 무심하게 밝힌다. 전직 오거 블레이드는 이 폭로에 완전히 할 말을 잃는다. 사토는 오싹한 위협 한마디로 재빨리 지휘체계를 다시 확립한다. 오토는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만 사토는 그들이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는 간단한 조언을 건넨다. 싸움에 참여하면 살아남을지도 모른다고. 그의 말에 무게가 마침내 스며들자 용병 대장은 패배감에 잠겨 침묵한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오토는 사토에게 1:1 결투를 신청한다. 사토는 자신의 소설에 그런 규칙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며 머리를 쥐어짠다. 그것은 기사들 사이의 공식적인 전통으로 마상 시합이라 불리는 1:1 결투이며 두 전사가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결투다. 그리고 구체적인 규칙은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항상 사실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그들의 승리는 절대적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패자에게는 수치와 패배만이 남는다.
오토는 자신이 한때 기사였음을 밝히며 정식 마상 시합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믿는다. 사토는 전혀 감명받지 않은 채 듣고 있고 그의 동료는 낮잠 잘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토는 이 남자가 하찮은 죽음을 맞이할 운명인 단역 캐릭터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이미 자신이 쓴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행동은 파문을 일으켜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용병단을 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오토가 살아있어야 하므로 동의한다. 조건이 정해졌다. 오토가 이기면 그의 부하들은 풀려난다. 그가 지면 모두 싸운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사토는 공식적으로 도전을 받아들인다. 심지어 그의 작은 동료도 그를 응원하는 것 같다. 아주 든든하다. 다른 용병들은 이 한판의 싸움에 목숨이 걸린 채 지지를 외친다. 오토는 자신과 부하들의 자유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하지만 사토는 위험천만한 도박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뿐이다. 열흘 후 그들의 운명적인 결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된다. 거대한 콜로세움은 두 전사가 자리를 잡자 기대감으로 함성을 지른다. 다소 화려한 복장을 한 사회자가 관중을 메인 이벤트로 환영한다. 오토의 부하들은 대장의 승리에 자유의 희망을 걸고 미친 듯이 환호한다. 심지어 베르트랑 영주도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의 표정은 엄숙하고 읽을 수 없다. 사회자는 이 전투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선언한다. 부담 갖지 마, 친구들. 규칙은 간단하다. 두 기사가 창을 겨눈 채 서로 마주할 것이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 돌진할 것이다. 투구 틈새로 보이는 오토의 눈은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사토의 시선은 그 광경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똑같이 확고하다. 목표는 갑옷과 의지를 모두 부수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사회자는 중요한 유일한 규칙을 선언한다. 상대방을 말해서 먼저 떨어뜨리는 자가 승자다. 이 경기장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과거의 칭호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것이 바로 마상시합, 강자가 약자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전투다. 사회자는 함성 지르는 관중을 상대로 다가올 격돌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마지막으로 결연한 눈빛을 보내며 사토는 시작 신호를 준비한다. 사회자는 두 팔을 벌려 공식적으로 두 기사를 경기장으로 부른다. 돌 위를 구르는 무거운 말발굽 소리가 콜로세움에 울려 퍼진다. 오토가 오거 블레이드로서의 명성을 걸고 경기장에 들어선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그의 죽음을 외치는데 분명 그의 리더십을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리고 관중 속에서 지켜보던 마녀 바토리 엘리자베스는 그 남자가 정말로 얼마나 미움받는지 알아차린다. 그녀의 동행자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완전히 당황한다. 그녀는 그저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자신이 일으킨 조용한 혼란을 즐긴다. 그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그저 어린 아틸라를 보러 왔을 뿐이다. 그러자 관중석의 그 구역 전체가 완전히 반해버린다. 터프가이는 무슨... 하지만 사회자는 재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서쪽에서 온 다음 도전자를 부른다. 사토가 경기장에 들어서고 혼자서 용병단을 사로잡은 전사로서 그의 전설은 이미 커져가고 있다. 그는 손에 든 창을 쳐다보는데 분명 익숙하지 않은 무기다. 관중석에서 오토의 부하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채 대장이 이기기를 외친다. 심지어 오토조차 그들의 매우 공개적이고 절박한 응원에 당황한 듯하다. 두 전사가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고 사토가 상대의 이름을 부른다. 사토는 갑옷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비꼬는 칭찬을 건네지만 오토는 그저 비웃으며 자신감을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말한다. 사회자는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 도착했다고 선언하며 포즈를 취한다. 흥랑 부족의 아틸라 대 악명 높은 마검 오토의 대결이다. 마지막으로 극적인 몸짓과 함께 그는 결투 시작 신호를 보낸다. 그는 순수한 쇼맨십의 가면을 쓴 얼굴로 인내해준 함성 지르는 관중에게 감사한다. 야만인과 전직 기사를 맞붙이는 소개가 경기장에 울려 퍼진다. 붉은 깃발이 내려가고 이와 함께 전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두 전사가 돌진하고 그들의 마른 흐릿한 움직임으로 돌바닥을 가로질러 우렁차게 달린다. 오토의 눈은 승리가 손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차 있다. 오토는 이 한 번의 결정적인 일격에 모든 믿음을 건다. 그는 자신의 창이 더 길어서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사토는 차갑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다가오는 무기를 지켜볼 뿐이다. 그리고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움직임으로 그는 돌진하는 창을 그냥 잡아버린다. 오토의 얼굴은 순수하고 완전한 충격의 가면으로 일그러진다.
관중은 그가 맨손으로 잡았는지 궁금해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른다. 시익 웃으며 사토는 창끝을 부러뜨리고 은혜를 갚을 준비를 한다. 마상 시합 규칙은 무슨? 전직 기사는 이마에 공포의 식은땀을 흘리며 멍하니 쳐다볼 뿐이다. 바로 이 상황에 완벽한 새로운 스킬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야수 같은 미소를 지으며 사토는 자신만의 고속 투사체를 발사한다. 오토의 눈이 순수하고 완전한 공포로 커진다. 부러진 창끝이 총알처럼 날아가고 즉흥적인 정의의 황금빛 섬광이 번쩍인다. 그것은 오토의 가슴에 부딪혀 그의 갑옷과 자신감을 산산조각낸다. 전직 기사는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의 마상 시합은 공식적으로 끝난다. 관중석에서 마녀 바토리 엘리자베스가 부드럽고 재미있다는 듯한 웃음을 터뜨린다. 그녀는 그의 힘을 알아보고 그가 진정한 버서커임을 확인한다. 사회자는 사토를 승자로 선언하고 사토는 창이 결국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자가 2회전을 알리면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토는 철퇴를 쥐고 있는데 첫 번째 파괴적인 타격으로 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현실이 마침내 와닿고 그의 허세는 순전한 공황으로 대체된다. 두 전사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하며 돌진한다. 사토는 오토를 말에서 떨어뜨려 이 싸움을 끝내겠다고 다짐하며 이를 악문다. 그는 거리를 좁히면서 흐릿한 움직임으로 말을 앞으로 몰아붙인다. 오토는 필사적인 결의의 가면을 쓴 얼굴로 돌격을 맞이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대장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뿐이다. 오토의 철퇴가 거칠게 회전하며 그 중심에서 황금빛이 번쩍인다. 전직 기사의 눈이 커지고 땀 한 방울이 그의 공포를 따라 흐른다. 왜냐하면 관중석에서 우아한 손가락 튕김 한 번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이다. 마녀 바토리 엘리자베스는 결투에 약간의 혼란을 더하기로 결정하며 시익 웃는다. 공정한 싸움은 무슨? 거대한 보라색 에너지 돔이 폭발하며 두 전사를 마법의 경기장에 가둔다. 새끼를 포함한 모든 관중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볼 뿐이다. 하지만 오토가 공황에 빠지는 동안 사토는 진짜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시익 웃을 뿐이다. 관중석에서 베르트랑 영주는 전투의 변화를 감지하며 눈을 가늘게 뜬다. 하지만 사회자는 이 모든 것이 쇼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갑자기 사토의 말이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거칠게 날뛰기 시작한다. 그는 이것이 사고가 아님을 즉시 깨닫는다. 희미한 마법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그의 눈은 관중 속에 숨어있는 마법 사용자를 찾기 위해 경기장을 훑고 마녀 베아트리체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뿌린 혼란을 즐기며 미소 지을 뿐이다. 오토의 부하들은 상대방의 말이 광폭해지자 혼란 속에서 지켜볼 뿐이지만 오토는 이것을 신의 선물, 즉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본다. 그는 지금 이것을 끝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철퇴를 휘두르지만 사토는 값싼 마법 속임수에 당하지 않으려 이를 악문다. 오토는 빗나갔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의 절박함이 두 번째 필사적인 시도에 불을 붙인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기발하고 솔직히 무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자신의 말이 쓸모없게 되자 그는 간단히 다른 말을 빌리기로 결정한다. 오토는 그저 쳐다볼 뿐 그의 뇌는 상황을 전혀 처리하지 못한다. 순식간에 사토는 그의 바로 뒤에 착지하여 이 결투를 2인승 라이딩으로 바꾼다. 그는 전직 기사를 붙잡는다. 그의 표정은 깜짝 로드트립이라고 외치는 듯하다. 관중은 그가 마상 시합 도중 상대의 말을 탈취하는 것을 경외심에 차서 지켜볼 뿐이다. 심지어 사회자도 이런 종류의 혼란에 대한 규칙서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한다. 관중석에서 베르트랑 영주는 이 서커스에 감명받지 않은 채 고개를 저을 뿐이다. 오토를 목조르기 자세로 잡고 사토는 이 회전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한다. 말은 이제 매우 마지못해 하는 두 명의 승객을 태우고 미친 듯이 질주를 계속한다. 사토는 꽉 붙잡고 있는데 그의 즉흥 승마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말이 마법적인 난동을 계속하자 그의 좌절감은 끓어오른다. 이제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토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말에서 뛰어내린다. 그는 오토를 날려보내고 전직 기사는 돌바닥에 세게 부딪힌다. 오토의 부하들은 대장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공황에 빠져 비명을 지른다. 사토의 원래 광폭한 말이 이제 쓰러진 기사를 향해 똑바로 돌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거운 발이 개입할 준비를 하며 땅에 자리를 잡는다. 관중석에서 마녀 바토리 엘리자베스는 차분하고 계산적인 흥미를 가지고 지켜본다. 사토는 쓰러진 오토 위에 서서 날뛰는 말에 맞서는 조용한 수호자 역할을 한다. 단 한 번의 위압적인 눈빛으로 그는 광폭한 야수에게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말의 마법적인 분노는 순수하고 완전한 공포로 대체된다. 말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데 아무래도 사토가 두 가지 선택지 중 더 무섭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오토의 부하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전혀 처리하지 못하는 채 그저 쳐다볼 뿐이다. 마녀의 미소는 예상치 못한 힘의 과시에 분명히 감명받아 더욱 넓어진다. 사토는 상대가 혼란 중에 떨어뜨린 철퇴를 차분하게 집어든다. 그는 쓰러진 기사 위에 서 있고 그 무기는 그의 승리의 명백한 상징이다. 오토는 그저 올려다볼 뿐 그의 패배는 이제 절대적이고 전혀 부인할 수 없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사토는 전직 기사에게 3회전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하지만 오토는 그저 쳐다볼 뿐 패배의 현실이 마침내 와 닿는다. 그를 끝내는 대신 사토는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준비가 된 손을 내민다. 사회자는 마지막 결정적인 라운드의 시간이 되었다고 외친다. 관중석에서 마녀는 사토가 자신의 방해를 알아차린 것에 감명받아 미소 짓는다. 그는 약간의 소란에 대해 사과하며 혼란을 최대한 이용한다. 극적인 몸짓으로 그는 마지막 라운드는 도보로 싸울 것이라고 발표한다. 규칙은 간단하다. 규칙은 없고 어떤 무기든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손을 내리치며 사회자는 전투 시작을 알린다. 두 전사는 즉시 격돌하고 강철과 필사적인 움직임이 흐릿하게 보인다. 사토는 무섭고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철퇴를 휘두른다. 오토는 공격 뒤에 실린 엄청난 무게를 인식하고 한 방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안다. 하지만 그는 이 첫 타격만 피하면 빈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토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땅을 뒤흔드는 힘으로 무기를 내리친다. 전직 기사는 황금빛 호가 내려오자 이를 악물 뿐이다. 철퇴는 돌바닥에 부딪히며 간발의 차로 목표를 빗나간다. 기회를 본 오토는 승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 돌진한다. 하지만 사토는 그저 시익 웃으며 상대의 필사적인 움직임을 완전히 순진하다고 말한다. 그는 불가능한 속도로 몸을 돌려 잔인한 백스윙으로 오토를 맞춘다. 타격이 적중하고 오토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괴물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토는 쓰러진 상대 위에 서 있고 그의 아우라는 순수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힘을 발산한다. 그의 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조용한 약속처럼 무섭게 빛난다. 관중석에서 오토의 부하들은 쓰러진 대장을 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뿐이다. 그들은 싸움을 멈춰달라고 애원했고 그 광경의 허세는 완전히 박살났다. 하지만 오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필사적으로 이 구타를 멈추려 한다. 전직 기사는 순수한 공포와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부하들은 이미 진 싸움이라는 걸 알기에 포기하라고 애원한다. 그들은 마침내 항복하며 대장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그들의 충성심은 두목이 팬케이크가 되기 직전에야 발동하는 모양이다. 그들의 외침을 듣고 오토의 결심은 마침내 무너졌고 그의 패배는 이제 완전해졌다. 하지만 오토는 속수무책인 상황에서도 부하들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웃을 수밖에 없었다. 사토는 패배한 남자의 말을 들으며 침울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본다. 작은 칼날이 땅에 떨어지며 패배를 조용히 인정하는 마지막 신호가 된다. 전투가 끝나자 사토는 결투에 명실상부한 승자로 우뚝 섰다. 아나운서는 오토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선언하며 공식 판정을 내린다. 항복의 백기가 흔들리고 관중들은 승리한 아틸라의 이름을 외친다. 경기장의 먼지가 가라앉고 한 남자가 서 있으며 새로운 전설이 탄생한다. 오토는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목숨은 건진 채 하늘을 올려다본다. 하지만 사토는 마지막 일격 대신 손을 내밀어 새로운 부하가 일어서도록 돕는다. 그는 전직 기사에게 더 이상 이름 없는 엑스트라가 아니라고 말한다. 주요 인물에 합류한 걸 환영한다, 친구. 그는 오토에게 경기장의 먼지 속에서 얻은 칭호인 존경할 만한 전사라고 말한다. 오토의 부하들과 새끼마저도 아주 남자답고 아주 감사한 눈물을 터뜨린다. 관중석에서 베르트랑 영주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결과를 지켜본다. 그리고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망토를 두른 인물 마녀 바토리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모든 걸 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작은 게임이 끝났음을 알린다. 재앙의 새끼는 경기장을 가로질러 승리한 동료에게 합류하기를 열망한다. 그리고 해가 지면서 콜로세움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동맹이 결성된다. 사토의 요청에 따라 키리 용병단은 공식적으로 베르트랑 영주의 군대에 합류한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축배를 들며 잔을 부딪힌다. 오토는 술은 새 두목이 쏜다고 선언하고 부하들은 예상치 못한 행운에 환호한다. 선술집은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는 용병들로 활기가 넘친다.
사토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들의 놀랍도록 빠른 회복력에 대해 무미건조하게 생각한다. 오토는 진정한 전사는 패배를 품위 있게 받아들인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지만 사토가 술을 주지 않자 그의 품위는 사라지고 패닉에 빠진다. 전직 기사는 잔 하나를 두고 부하들과 장난스럽게 씨름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2주 후 사토는 오토가 완전히 회복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친절한 바텐더가 다가와 사토의 조용한 식사를 방해한다. 그는 다가올 아키텐과의 전쟁에서 사토의 행운을 빈다. 사토는 그 남자가 어떻게 자신들의 계획을 알았는지 의아해하며 눈을 가늘게 뜬다. 바텐더는 재빨리 입이 가벼운 용병 탓을 하며 화제를 돌린다. 하지만 사토는 눈을 가늘게 뜨고 꼼짝 말고 있으라는 낮은 명령을 내린다. 사토가 전투태세를 취하자 바텐더는 당황하고 친근했던 분위기는 산산조각난다. 그는 차가운 확신에 차 이 남자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그의 예리해진 감각이 진실을 감지했다. 그 남자는 인형처럼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 그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한다. 요리하고 서빙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냄새가 나야 한다. 사토가 그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바텐더의 얼굴은 악마처럼 일그러진다. 그리고 순식간에 변장이 사라지며 붉은 에너지의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오토가 충격에 빠져 지켜보는 가운데 사토는 정체불명의 존재와 정면으로 맞선다. 환상 속에서 가면을 쓴 인물이 나타나 사토의 통찰력에 감탄한다. 조용한 밤은 다 틀렸군. 하지만 그는 정체를 안다고 해서 다가올 일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는 없을 거라고 경고한다. 가면을 쓴 남자는 빛나는 사슬을 소환하는데 그것이 그의 주 무기다. 그는 불타는 호를 그리며 사슬을 휘두르며 저승으로 빨리 보내주겠다고 약속한다. 사슬이 앞으로 휘둘러지지만 사토는 치명적인 공격을 가볍게 피한다. 무기가 상들리에를 박살내고 선술집 전체는 어둠에 잠긴다. 하지만 사토의 눈은 이미 적응하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도 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오토는 즉시 공황에 빠져 어둠에 대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그는 보이지도 않는 암살자와 마주하는 것에 겁을 먹고 진정하지 못한다. 오우거의 칼날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군. 그는 가면 쓴 남자가 기습 공격을 위해 내려오자 경고의 비명을 지른다. 일격이 적중하고 겁에 질린 용병에게 고통의 충격이 전해진다. 사토는 공황에 빠진 부하를 붙잡고 자신이 처리하는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사토는 변장술에 특화된 암살자와 마주하고 있음을 추리하며 눈을 가늘게 뜬다. 가면을 쓴 남자는 자신의 정체가 어떻게든 드러나자 눈에 띄게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사토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랭킹 2위의 암살자 라시드라는 그의 이름을 부른다. 가면을 벗은 암살자는 정체가 완전히 탄로난 채로 준비 자세를 취한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사토는 자신이 맞췄냐고 묻는다. 작은 바늘이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 없이 치명적인 투사체가 된다. 하지만 사토는 순식간에 움직여 그 바늘을 암살자의 목에 겨눈다. 라시드는 정보의 출처를 대라며 그를 위협한다. 그는 빠른 죽음과 훨씬 고통스러운 죽음 중 선택하라고 하지만 사토는 그저 웃으며 칼자루만으로 그 위협을 뒷받침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라시드는 자신의 바늘로 죽일 듯이 달려든다. 암살자는 자신의 칼날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사토가 바로 그가 위협했던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순식간에 칼날을 내리치며 즉시 판세를 뒤집는다. 강철이 암살자의 가면을 깔끔하게 베어버리는 완벽한 일격이었다. 가면은 산산조각 쓸모없는 두 조각으로 바닥에 떨어진다. 정체가 드러난 라시드는 상대를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사토가 어떻게 자신의 움직임을 추적했는지 묻는다. 사토는 그 비밀이 하시시의 독특한 냄새라고 차분하게 밝힌다. 암살자는 자신의 습관 때문에 어둠 속에서 위치가 발각되었음을 깨닫는다. 은신은 물 건너갔군. 사토는 하시시의 희미한 냄새가 그의 모든 숨겨진 무기에 묻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암살자는 자신의 습관 때문에 패배했다는 사실에 정신이 혼미해져 멍하니 쳐다볼 뿐이다. 기세가 꺾인 라시드는 무릎을 꿇고 완전한 패배를 인정한다. 하지만 사토가 돌아서려 하자 암살자의 눈은 마지막 필사적인 결의로 불타오른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상대가 멀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사토는 모든 것을 바꾸는 이름 카십을 부르며 그를 차갑게 멈춰 세운다. 암살자의 얼굴은 순수하고 완전한 충격으로 일그러진다. 그는 사토가 어떻게 자기 아이의 이름을 알 수 있는지 캐묻는다. 사토는 비밀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오싹한 미소를 지을 뿐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카십이라는 어린 아들에 대한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그는 카십이 찰스 아이나르트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시드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업은 완벽하게 먹혀들었다. 완전히 무너진 암살자에게 사토는 자신의 유일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 요구는 간단하고 지독히 굴욕적이었다. 그의 충실한 개가 되라는 것. 전설적인 암살자는 자존심과 절박함 사이에서 갈등하며 멍하니 쳐다볼 뿐이다. 사토는 그저 아무런 질문 없이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라시드는 전사의 계약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무릎을 꿇는다. 사토는 새롭고 매우 숙련되었으며 아주 마지못해 하는 부하에게 만족하며 미소 짓는다. 암살자는 그 명령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패배한 개처럼 짖고 사토는 그 정도의 충성심은 예상치 못했는지 완전히 할 말을 잃는다. 사토는 어색하게 새 암살자에게 개 이야기는 그냥 비유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음에 오토와 그의 부하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면서 그 순간은 깨진다. 다른 곳에서는 마녀 바토리 엘리자베스가 수정 구슬을 통해 혼돈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그들의 이상한 의식에 완전히 어리둥절해하며 대체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녀의 사형마인 그림자 까마귀가 조용히 날갯짓하며 그녀 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시익 웃으며 자신의 새로운 장기말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기대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봄은 다가오는 분쟁의 열기에 자리를 내준다. 새끼가 작은 훈련 교관 역할을 하는 혹독한 훈련 몽타주와 함께 여름이 찾아온다.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는 준비 시간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린다. 그리고 군대가 행진하면서 전쟁의 불길이 땅을 집어삼키기 시작한다. 전쟁이 시작되고 그와 함께 사토가 찾아 헤매던 남자가 도착한다. 전장 반대편에는 보병 부대가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 붉은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며 지는 해를 향한 선전포고를 한다. 기병대가 앞으로 돌격하며 그들의 말발굽이 불타버린 땅 위를 천둥처럼 울린다. 한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가스코뉴의 적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버리라고 포효한다. 그는 아키텐 군대를 직결시켜 그들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그의 연설은 황금빛 강철의 섬광에 의해 잔인하게 중단된다. 그의 부하들은 지도자가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뿐이다. 그들이 공포에 질려 올려다보자 회전하는 도끼가 치명적인 부메랑처럼 하늘을 가로지르고 말에 탄 외로운 전사가 보폭을 늦추지 않고 그 무기를 잡는다. 등장하는 방법치고는 대단하군. 아키텐 병사들은 압도적인 힘이 자신들의 전선을 향해 돌격하는 것을 느끼고 대비한다. 하지만 그것이 군대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남자라는 것을 깨닫자 그들의 두려움은 불신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어깨에 겁먹은 새끼를 태우고 폭주하는 말에게 소리치는 사토다. 적병들은 그 터무니없는 광경에 정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멍하니 쳐다볼 뿐이다. 통제불능의 그의 말은 적진으로 곧장 돌진하며 시체들을 날려버린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사토는 파괴의 회오리가 되어 도끼로 길을 연다. 그는 이것이 계획이 아니었다고 인정하지만 화려한 등장을 즉흥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조용히 지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혼자서 군대 전체를 해체하고 있다. 겁에 질린 병사들은 그가 인간이 아니라 전장에서 온 악마라고 소리칠 뿐이다. 그들의 지휘관은 남은 유일한 명령인 전면적인 퇴각을 내리며 목소리가 갈라진다. 남은 병사들은 꽁무니를 빼고 필사적으로 전장에서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사토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포효하고 그의 작은 동료도 그 말에 동조한다. 그는 파괴된 수레에서 거대한 나무 기둥을 잡았고 그의 악력은 강철 같았다. 야수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 추격전을 끝낼 준비가 된 즉석 무기를 들어 올린다. 그는 자신의 힘을 임시창에 집중시켜 황금빛 에너지로 빛나게 한다. 시스템 창이 그의 의도를 확인한다. 창 던지기 스킬이 발동되었습니다. 맹렬한 포효와 함께 그는 터무니없이 큰 투사체를 날린다. 거대한 기둥이 미사일처럼 공중을 날아 파괴적인 힘의 잔상을 남긴다. 그것은 첫 번째 목표물을 찾아 잔인한 힘으로 도망치는 말을 꿰뚫는다. 임시창은 병사들의 전열을 꿰뚫으며 실로 파괴적인 일격을 가한다. 임시창이 적진을 뚫고 지나가며 그들의 탈출에 잔혹한 종말을 고한다. 동료를 어깨에 태운 채 사토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투에 참여하라고 포효한다. 그의 부하들은 그의 무모한 돌격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며 기다려달라고 소리칠 뿐이다. 오토는 새로운 두목이 이미 자신들 없이 파티를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인다.
적병들은 악명 높은 오우거의 칼날 오토를 알아보고 한 걸음씩 다가올수록 공포가 커진다. 하지만 그들은 오토가 여기 있다면 진짜 괴물 아틸라도 멀지 않다는 것을 안다. 아틸라의 지휘 아래 키리 용병단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된다. 오토조차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싸우며 그의 주먹은 적을 향한 망치와 같다. 그들의 새로운 부대원 각자는 다가오는 분쟁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라시드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다가올 진정한 전투를 위해 모두를 준비시킨다. 다른 곳 웅장한 대성당에서는 이미 서임식이 진행 중이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기사자기를 받는 찰스 아이나르트다. 그는 약자를 보호하고 왕국의 진실을 수호하는 임무를 받는다. 백성을 위한 기사가 되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가 일어서자 궁중의 여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들은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을 칭찬하며 16세의 영웅에게 넋을 잃는다. 하지만 두 귀족이 평민의 승진을 비웃는 등 모두가 감명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가 다가오는 전쟁을 위한 일회용 방패에 불과하다고 믿지만 갑자기 어깨를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그들의 거만한 잡담은 중단된다. 그리고 그들 위로 우뚝 선 것은 바로 오토였고 그는 예의를 지키라는 간단한 경고를 한다. 새로운 전사가 나서서 새 기사를 무시한 것에 대해 그들을 꾸짖는다. 귀족은 분노에 차서 감히 남작에게 도전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지만 동료의 돌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젊은 전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끼어든다. 이 사람은 황금사자 용병단의 부단장 피핀이다. 남작은 사과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피핀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들이 식에 참석한 모든 손님을 외웠다고 주장한다. 귀족은 500명의 참석자를 모두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비웃는다. 그는 그것을 천한 평민의 값싼 속임수, 허세라고 일축한다. 피핀은 정중하게 절하며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돌아서려 한다. 하지만 남작은 끝나지 않았다. 평민이 감히 돌아서는 것에 분노했다. 하지만 그 전사의 눈은 차가웠고 귀족의 권위에 대한 조용한 도전이었다. 피핀은 단지 찰스를 무시한 것에 대해 남작에게 경고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근거 없이 기사를 모욕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차분하게 지적한다. 하지만 그의 동료의 미소는 결코 차분하지 않았고 조용하고 오싹한 위협이었다. 남작의 허세는 완전히 사라지고 순수하고 완전한 공포로 대체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소리치고 전사는 기꺼이 응한다. 효과적인 협상이었군. 그날 밤 늦게 한 마리의 반딧불이가 보름달빛 아래에서 춤을 춘다. 강렬한 인상의 전사는 작은 생물이 자신의 팔에 부드럽게 앉는 것을 지켜본다. 그것은 소매를 따라 기어가고 그 빛은 어둠 속의 작은 등대가 된다. 전사는 그 속도에 감탄하며 매우 구체적이고 괴짜 같은 계산에 빠져 있다. 그의 동료가 전장으로의 출발을 알리지만 피피는 남아있는 불안감을 감지한다. 전사는 그냥 웃어넘기며 자신의 주의 산만을 단순한 벌레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찰스 아이나르트는 힘없는 바보들에게 생각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는 나라를 정복하고 다시는 아무도 자신의 동료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한다. 전사는 그 엄숙한 약속의 무게를 받아들이며 미소 짓는다. 가슴을 친근하게 치면서 전우로서의 유대는 확고해진다. 하지만 전사는 갑자기 가스코뉴의 강력한 용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떠올린다. 그는 이 새로운 전사가 찰스 아이나르트 자신만큼 강하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한다. 영웅의 자신감은 흔들리며 그런 라이벌이 정말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이내 포식자의 미소로 바뀐다. 그는 전투에서 그를 만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전사는 사토가 하늘에서 적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기이한 질문을 한다. 사토는 순수하고 완전한 혼란의 표정으로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 남자는 사토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일, 즉 적의 힘을 완벽하게 파악한 것에 대해 그를 칭찬한다. 부하들은 하늘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믿으며 축하하고 사토는 산적의 새로운 믿음을 주목한다. 전사는 거만하게 그를 기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사토는 그 연기를 조금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사토는 진실을 알고 있다. 하늘은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는 단지 전장의 흐름을 파악할 뿐이며 그의 작가로서의 지식은 비밀무기다. 그는 원래 이야기가 전개되도록 너무 많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목표는 찰스가 요정 왕국을 찾도록 하는 것이지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한 징조로 보지만 사토는 커져가는 불안감을 느끼며 올려다본다. 일식이 태양을 가리자 땅 위에 핏빛 그림자가 들이운다. 사토는 이것이 원래 자신의 이야기에 전혀 없던 부분임을 깨닫고 경악한다.
그의 새로운 암살자 라시드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긴급한 소식을 전한다. 그는 닷새 후 사르의 용병단이 병력을 나눌 것이라고 보고한다. 사토는 즉시 알아차린다. 주인공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부하를 물리고 머릿속은 이미 그 의미를 헤아리느라 복잡하다. 그는 블레다를 물리쳤던 것을 떠올린다. 그 승리로 인해 이제 가스코뉴 군대는 약화되었다. 가스코뉴 군은 버티지 못하고 학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사르는 결코 요정 왕국을 찾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계획을 세운 그는 용병대장 오토를 부른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세계의 역사가 더 이상 뒤틀리게 둘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비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새로운 목표인 황금사자 용병단을 선포한다. 오토의 반응은 그야말로 순도 100%의 공황 교향곡이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으며 사토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는지 묻는다. 전직 기사는 그들이 100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대장 샤를이 사토만큼 강하다는 소문이 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오토는 결투 후에 맹세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패배한 자의 포효와 함께 그는 자신의 새로운 두목을 따라 죽음의 길로 가기로 동의한다. 그는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나열하며 시간을 벌려고 애쓴다. 하지만 사토는 그저 시익 웃으며 당장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열흘 전에 알려주기로 한 건 물 건너갔군. 오토는 그저 멍하니 쳐다볼 뿐 내가 완전히 명령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사토가 계획을 명확히 설명한다. 소수 정예팀이 즉시 투입된다는 말에 오토의 반응은 용감한 전사라기보다 원시적인 비명에 가깝다. 닷새 후 남부 전선은 불과 혼돈의 광경이다. 아키텐 기사단이 완전히 허를 찔린 채 공포에 질려 바라본다. 그들의 지휘관은 보고받은 내용에 없던 일임을 깨닫고 경악한다. 검이 허공을 가르며 잔혹한 매복의 시작을 알린다. 흥랑 부족이 가스코뉴군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기 때문이다. 기사들은 분노한 백전 노장 전사들의 벽과 마주하게 되고 전투는 부족의 힘을 보여주는 잔혹하고 뼈를 부수는 광경으로 시작된다. 흥랑 부족의 전사가 맹렬하고 파괴적인 일격을 날린다. 전쟁터는 그들의 잔혹한 효율성을 증명하듯 적들의 시체로 가득하다. 한편 황금사자 용병단 주둔지에는 막 전투 소식이 도착하고 있다. 사르 아이나르트는 전설적인 흥랑 부족이 남부 전선에 합류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부하들은 그 무시무시한 부족이 가스코뉴 편에 섰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샤를은 그들의 빠르고 거침없는 진격에 대한 보고를 들으며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는 이것을 차질이 아닌 자신의 힘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로 여긴다. 새로운 결의와 함께 그는 부대의 명령을 바꿔 최전선으로 곧장 향하게 한다. 그의 부하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들인다. 그들의 대장에 대한 충성심은 절대적이다. 피피는 출동 준비를 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준비가 끝났음을 확인한다. 사르는 두 부대를 가장 신뢰하는 부하들에게 맡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한 부대에 즉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는 부단장 피핀에게 조용히 마지막 경고를 건넨다. 하지만 피핀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일축하며 코웃음 친다. 다른 동료도 동의하며 사르에게 괜한 걱정 말라고 한다. 사르는 피핀에게 루아크의 안전을 맡긴다는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걱정 말라더니 계획이 실행되자 그는 영광을 약속하며 부하들을 규합한다. 황금사자 용병단은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찬성하며 함성을 지른다. 사르과 그의 정예부대는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밤속으로 말을 달린다. 피피는 그들이 가는 것을 보며 적들의 머리를 산더미처럼 가져오겠다고 맹세한다. 하지만 용병단 캠프로 돌아온 피피는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기운을 감지한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오토가 공중으로 도약하며 파티를 망쳐놓는다. 그리고 그의 바로 뒤에는 먹잇감을 찾은 사토가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다. 거대한 칼날이 황금빛 파괴의 잔상이 되어 허공을 가른다. 피핀의 얼굴은 그가 평범한 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충격으로 일그러진다. 황금빛 기운이 솟구치며 그는 칼날을 차갑게 멈춰 세운다. 오케이. 이 녀석도 만만치 않군. 첫 번째 공격자의 습격에 용병들은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피핀이고 사토의 미소는 그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다.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들의 치명적인 춤에 잔혹한 서막을 연다. 부단장은 이것이 단순한 매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건 처형이다. 사토의 첫 공격이 적중하여 부단장의 가슴에서 피가 흐른다. 장면은 닷새 전 태양이 하늘에서 사라졌던 순간으로 돌아간다.
오토가 5명으로 군대를 상대하자는 계획에 완전히 멘붕한 것도 당연했지만 사토는 이것이 전쟁의 균형을 다시 맞출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기회의 창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작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가 바로 주인공이 캠프를 비운 지금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현재로 돌아와 오토가 첫 번째 경비병을 처리하며 파티를 망친다. 피피는 갑작스러운 혼돈에 완전히 허를 찔려 비틀거린다. 사토는 시익 웃으며 부단장에게 조용히 어울려주기나 하라고 말한다. 이제 캠프 전체가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사토는 그들 모두를 상대할 준비를 한다. 덤불 속에서 오토와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두목이 포위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본다. 그는 그들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소리치며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그는 위대한 전략을 명확히 설명한다. 사토가 적들을 쓸어버리는 동안 자기들은 지켜본다. 참으로 완벽한 계획이다. 사토는 자신을 둘러싼 군대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지친 한숨을 내쉰다. 그는 원래 계획은 간단한 치고 빠지기였지만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인정한다. 적 용병들이 그를 압도하기 위해 강철의 파도처럼 돌진한다. 그는 도약으로 그들의 돌격을 맞받아치고 그의 도끼는 황금빛 섬광이 된다. 칼날이 잔혹하고 불타는 힘을 과시하며 그들의 대열을 찢어놓지만 그를 쓰러뜨릴 준비가 된 3명이 더 위에서 내려온다. 그들의 칼날은 흙먼지만 가를 뿐 목표물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사토가 유성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자 경고의 외침이 울려 퍼진다. 용병들은 순도 100%의 공포로 눈을 크게 뜬 채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 그는 힘을 모으고 그의 핵 자체가 파괴적인 황금빛으로 빛난다. 공격을 퍼부을 준비를 하자 그의 얼굴에 광기 어린 미소가 번진다. 그는 땅에 부딪히며 거대한 불꽃 폭발로 대지를 산산조각낸다. 충격파가 그의 압도적인 힘을 증명하며 캠프를 휩쓴다. 덤불 속에서 오토는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인 척한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남은 용병들은 혼돈의 여파 속에서 인형처럼 내동댕이 쳐진다. 한 명의 생존자가 먼지 속에서 서서 공격을 이해하려 애쓴다. 하지만 부대의 가장 강한 전사 2명이 앞으로 나서면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첫 번째 전사인 루아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기억한다. 두 번째 전사인 피핀은 루아크가 자신의 마지막 방어선임을 알고 마음을 다잡는다. 힘을 끌어올리며 루아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방패가 되겠다고 맹세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찾은 가족, 지켜야 한다고 배운 이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는 어렵게 얻은 새로운 가족의 핵심인 사를과 피핀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결의와 함께 그는 그들을 지킬 준비를 하며 파괴적인 주먹을 날린다. 그가 모든 힘을 끌어모으자 분노의 찬 포효가 목구멍에서 터져나온다. 그의 온몸이 무기가 되고 순수하고 불굴의 힘의 벽이 된다. 그는 사토와 피핀 사이로 뛰어들며 자신이 동료들의 방패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사토는 전사의 갑작스러운 힘의 과시에 감명받아 그저 시익 웃는다. 루아크는 그와 마주하며 그가 악명 높은 학살자냐고 묻는다. 사토는 그 별명이 점점 붙고 있다고 인정하며 그저 시익 웃는다. 전사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고 그의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해진다. 그는 자신을 싸울 준비가 된 돌격대장 루아크라고 소개한다. 순수한 결의에 찬 표정으로 그는 사토를 쓰러뜨리겠다고 맹세한다. 하지만 사토의 미소에는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완전히 신이 난 것처럼 보인다. 루아크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 분노의 함성을 내지른다. 그는 대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일격을 내리치지만 사토가 불가능한 속도로 피하는 바람에 공격은 허공만 가른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공중에 떠서 자신만의 파괴적인 공격으로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도끼를 내리치고 그 칼날은 파괴적인 불꽃 오라에 휩싸여 있다. 칼날이 명중하며 단 한 번의 잔혹한 공격으로 루아크의 방어를 산산조각낸다. 전사는 공격의 힘이 자신을 찢고 지나가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 피피는 자신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루아크는 사토의 압도적인 힘을 증명하듯 날아가 버린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사토는 이 정도면 그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피피는 홀로 남아 마침내 학살자의 전설을 이해하게 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단장인 사를만큼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한다. 그녀의 눈에 순도 100%의 분노의 불꽃이 타오른다. 아니, 그녀는 스스로를 정정한다. 이 남자는 어쩌면 더 강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 남자가 동료들을 위해 제거해야 할 위협임을 안다. 하지만 사토는 그녀의 결의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황금빛 눈으로 그저 되받아 쳐다볼 뿐이다.
분노의 포효와 함께 그녀는 남은 병력을 자신의 곁으로 집결시킨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방어적인 방패벽을 형성하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돌격하는 병사들을 위한 저항의 횃불이 된다. 덤불 속에서 오토는 지극히 당연하게도 가벼운 공황 발작을 일으킨다. 하지만 사토는 피핀의 지휘관으로서의 기술을 인정하며 감명받는다. 그녀의 명령은 흔들리던 병사들의 사기를 즉시 다시 불태운다. 그들의 두려움은 진지를 지키려는 불타는 결의로 대체된다. 그녀가 궁수들을 부르자 그들은 완벽하게 일제히 활시위를 당긴다. 분노의 포효와 함께 그녀는 궁수들에게 발사 명령을 내린다. 또 다른 지휘관이 수비대에 방어적인 방패벽을 형성하라고 소리친다. 병사들은 방패를 맞물려 뚫을 수 없는 전진하는 방진을 형성한다. 하지만 사토는 잘 실행된 고전적인 전술을 알아보고 그저 시익 웃는다. 간단한 전략이다. 방패를 겹치고 하나의 통일된 부대로서 전진한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방어하며 벽 뒤에서 화살을 일제히 퍼붓고 그런 다음 하나가 되어 공격한다. 조직적인 강철과 죽음의 파도처럼. 단 하나의 무질서한 상대를 짓밟기 위한 완벽한 전략이다. 하지만 사토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황금빛 오라를 내뿜으며 자리를 지킨다. 덤불 속에서 오토와 그의 부하들은 군대가 돌격하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뿐이다. 그는 아직 덤불에 숨어있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경고를 외친다. 시스템 창이 그의 분석을 확인해준다. 전술 감지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화살비가 곧 쏟아질 것을 안다. 방패벽 뒤의 궁수들이 완벽하게 일제히 활시위를 당긴다. 치명적인 일제 사격이 그를 완전히 묶어두기 위해 하늘을 어둡게 하지만 사토는 다가오는 강철의 폭풍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저 올려다볼 뿐이다. 하지만 오토와 그의 부하들은 제대로 된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건 그냥 화살이 아니다. 상대를 절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마법 화살이다. 발사체들이 땅에 부딪히며 연쇄적인 불꽃 폭발을 일으키고 사토는 분대 전체를 등에 업고 전술적으로 후퇴한다. 그는 약간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속사활에 발이 묶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내리라고 말하고 그들은 즉시 그가 자신들을 버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땅에 내려놓을 뿐 그의 눈은 적진에 고정되어 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신이 직접 궁수들을 맡겠다고 말한다. 피피는 부하들에게 그를 놓치지 말라고 포효하며 쏘아 떨어뜨리라고 명령한다. 새로운 마법 화살 일제 사격이 공격할 준비를 하며 하늘을 어둡게 하지만 사토는 불가능한 민첩성으로 폭발 화살을 피하며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그는 강철의 폭풍 속으로 정면으로 돌진한다. 참으로 훌륭한 전술적 결정이다. 오토와 그의 부하들은 화살이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뿐이다. 하지만 사토는 황금빛 회오리가 되어 모든 발사체를 튕겨낸다. 새로운 스킬이 활성화되고 전투의 혼돈 속에서 푸른 에너지가 번쩍인다. 사토의 눈이 가늘어지고 자신감 있는 미소가 입가에 번진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쓰러진 병사에게서 창을 낚아챈다. 새로운 무기를 손에 들고 그는 반격할 준비를 한다. 그는 방패벽을 향해 잔상이 될 정도의 움직임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그는 공포에 질린 군대 위로 내려오는 황금 유성처럼 하늘을 가로지른다. 피핀과 그녀의 부하들은 그의 불가능한 위협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쳐다볼 뿐이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자신이 대체 어떤 괴물을 상대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사토가 웃자 그의 머리카락이 붉게 타오른다. 확실히 이걸 너무 즐기고 있다. 부단장의 얼굴은 그가 단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로 일그러진다. 그는 발밑의 땅을 갈라놓을 만큼의 힘으로 착지한다. 광기 어린 미소와 함께 그는 파괴적인 도끼질을 날린다. 그는 무기를 던져 회전하는 황금빛 죽음의 부메랑으로 만든다. 도끼는 순수한 파괴 에너지의 잔상이 되어 허공을 가른다. 그것은 방패벽을 박살내고 순식간에 그들의 진영을 무너뜨린다. 오토와 그의 부하들은 입이 떡 벌어진 채 비명을 지를 뿐이다. 그들의 전술 분석은 물 건너갔다. 피핀의 얼굴은 그녀의 완벽한 전략이 완전히 무너지자 공포로 일그러진다. 도끼는 공중에서 호를 그리며 주인의 손으로 돌아온다.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을 잡는다. 무기의 힘은 여전히 울리고 있다. 그는 혼돈의 한가운데에 착지한다. 이를 마무리할 준비가 된 일인 군대처럼. 피피는 믿을 수 없다. 수년간의 전투를 통해 연마된 그들의 진영이 단 한 번의 터무니없이 강력한 도끼 던지기로 완전히 박살났다. 그녀는 자신들을 패배시킨 괴물을 올려다보며 사르를 생각한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마지막으로 조용한 사과를 건넨다. 투지가 꺾인 그녀는 무릎을 꿇고 끝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사토는 도끼를 들어 올린다. 그 불타는 칼날은 마지막 심판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부단장은 패배의 무게에 짓눌려 그저 대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 대신 사토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인정하며 그저 시익 웃는다. 그는 무기를 내린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투가 끝난 듯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심하게 돌아서서 그는 그녀가 패배를 곱씹도록 내버려 두고 걸어간다. 피피는 자존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 좌절하며 비명을 지를 뿐이다. 그녀의 실패의 무게는 쓰라리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한 사토와 그의 부하들은 밤속으로 후퇴한다. 한편 오토는 매우 공개적이고 매우 시끄러운 임사 체험을 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새로운 두목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을 업고 다니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사토는 그의 훈련이 원점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알려줄 뿐이었다. 그들이 말을 타고 가는 동안 전서구 한 마리가 밤의 정적을 가른다. 새는 그의 팔에 내려앉는다. 익숙한 그림자가 보낸 조용한 전갈이다. 쪽지는 새로이 정보원이 된 암살자 라시드가 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소식이 담겨있든 사토의 얼굴에서 승리의 기색을 지우기엔 충분했다. 그 소식에 사토는 맹렬하게 돌진하고 부하들은 그를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는 부하들이 부르는 소리도 무시한 채 오직 하나의 긴급한 목적지에 시선을 고정한다. 보름달이 비추는 조용한 야영지에 도착하자 그곳에 그가 있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남자 사르 아이나르트가